너 그냥 그 잘 모르는데 단어만 들어놔라. 어차피 다 지금 못한다. 내용 설명하고 이런 말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 잘할 수 있어요. 50점 맞았어요. 자, 이슬람 왕조로 가가지고 처음에 58페이지로 갑니다. 다 보면서 그냥 가자. 밑줄 거라 밑줄. 내용 설명을 다 해주었고, 자 이슬람교 성립할 때 이슬람 성립에서 시기를 4개로 나누는데 처음에 이슬람교 처음 나올 때를 이제 그 무함마드가 창시하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헤지라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기가 있고. 들어봐 주세요. 정통 칼리프. 저 알아요. 우마이야 왕조. 아니 학교에서 배웠어요. 진짜 아 알아요. 그러네. 학교에서 배웠다. 아바스 왕조 시기하고 아바스 왕조 때 후 우마이야 왕조랑 아바스. 아바스는 아니에요? 아바스는 뭐 발음 차이입니다. 같은 말이고. 후 우마이야. 그다음에 파티마 왕조까지 나눠지는 거. 요 순으로 배웁니다. 무함마드가 그 처음에 그 이슬람교를 세운 거는 메카라는 지역을 세웠어요. 네. 세웠는데 원래는 이슬람 다신교를 믿고 있었고, 원래는 아라비아 다신교를 믿고 있었고, 아라비아 귀족들은. 그래서 만민평등 사상을 주장하는 무함마드가 나오니까 이런 거 못 믿는다면서 꺼지라 했단 말이야. 메카에서 그 메디나. 그치. 메디나로 간 걸 뭐라 그래? 헤지라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지라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메카를 정복하는 겁니다. 수도는 계속 헤지라였어. 그러고 나서 무함마드 죽고 나서 무함마드의 계승자라는 뜻입니다. 교황 같은 존재야. 이슬람 교황이 칼리프라고 하는데, 이 시기를 무함마드 정통 계승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던 시기라 가지고 정통 칼리프 시기라고 합니다. 4대 동안 이어졌고요. 4대 동안 이어지고 나서 원래는 선출직으로 뽑았거든, 칼리프를. 근데 우마이야 왕조가 가문이란 말이야. 여기서 강제로 무력을 가지고 칼리프직을 이제 세습하기 시작하는 그 거예요. 4대 암살. 그치? 4대 알리가 암살당하고 나서 우마이야 왕조 가문이 쭉 자기 혈통으로 그 칼리프직을 세습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품고 세력이 줄로 나뉩니다. 우마이야 왕조 때 이슬람교가 어떤 파워? 시아파와 순위파. 수니파로 나뉘는데, 수니파는 뭘 중시하는 거야? 순위파는 무력. 무력, 권력, 뭐 이렇게 그 선출을 통해서 뽑히기만 하면 세습이든 뭐든 정통 혈통이 아니라도 세습 가능하다는 거고, 시아파는 요즘 정통 칼리프 이게 4대 칼리프인 그 알리가 유일하게 무함마드 혈통인데 걔가 계속 쭉 혈통에 따라 내려가는 게 맞지, 어디 힘 가지고 이게 칼리프직을 찬탈하려고 그러냐 라는 쪽이 시아파입니다. 두 개로 나뉘는 거고, 우마이야 왕조는 제일 잘 나가던 전성기 시기라 가지고 최대 영토 차지하는 시기다. 그래서 최대 영토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애들을 배려할 필요가 없어. 아랍인 세력이 제일 크지. 아랍인 제일주의, 비아랍인 차별 정책, 아랍인 제일 우대 정책 이런 거 하던 시기다. 그래도 되는 시기지, 왜냐면 권력 강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슬람 세력이 넓어져가지고 이슬람권 안에 이제 아랍인 말고 다른 민족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점점 더. 근데 점점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 세력이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랍인이 아닌 무슬림 세력이 반발이 심해져가지고 아바스 왕조를 도와서 아바스 혁명이라는 걸 있고요.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지고 아바스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렇지? 아바스 왕조 때는 이제 비아랍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세력이 약해져. 관용 정책하고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는 원래 있던 거기 그 바그다드 그쪽 일대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 후 우마이야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 여기 최대 영토이지. 우마이야 왕조 때 유럽에 있을 때 우마이야 왕조 최대 영토가 여기가 다 우마이야 왕조 영토였거든요. 여기까지. 자, 아프리카 지역은 파티마 왕조라는 왕조가 들어서고, 우마이야 왕조 멸망하고 나서 우마이야 왕조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죠. 유럽 이베리아 반도까지 와가지고 후 우마이야 왕조라는 걸 세워요. 후 우마이야 왕조. 여기는 그대로 아바스 왕조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분열되는 시기입니다. 괜찮죠? 이게 전체 요약인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이슬람교 성립 처음에 교역로 변화는 여기서 이제 비잔틴 제국이랑 여기 이제 여기 있던 페르시아 제국, 여기 사산전 페르시아입니다. 동로마 제국, 사산전 페르시아가 싸우면서 원래는 여기 있던 무역로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가지고 해상 무역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메카, 메디나 같은 해상 도시들이 성장하는 거야. 네, 근데 플러스 전투 있잖아요. 플러스 전투 당나라랑 당나라랑 그건 언제 때예요? 아바스 왕조 때입니다. 아바스 왕조 초기에 벌어져요. 여기서 누가 이기니? 이제 아바스 왕조가 이기고, 이 과정에서 뭐가 전래됐다? 비단계 대지술. 종이 제작 기술이 당나라 그 후한 때부터 나왔죠. 체륜이 종이 제작 기술 만든 거. 그게 이때 아바스 왕조를 거쳐가지고 중동으로 갔다가 나중에 신앙도 개척 전에 이제 유럽으로 좀 가는 거예요. 비단계랑 가져갔어요.
비단끼리 뭘 가져가? 얘네가 비단길 가져가서 지들이 사용하지 않았나요? 아빠스 왕조가? 아니 그 여기서 이겼다는 거고 비단길은 뭐 그냥 아빠스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식 영토가 넓어졌다 하는데 비단길은 계속 이게 당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당나라가 당연히 국제 도시로. 근데 비슷하게 여기도 영토를 얘네는 이제 이란 쪽 다 차지하고 있고 당나라는 이제 중국 비단길 다 차지하고 있긴 한데 비단길을 통해서 교류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당나라 장안이 국제 도시로 여기서는 어느 도시가? 아빠스. 아빠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 다 국제 도시로 똑같이 번영해요. 그래서 메카 메디나 번영 아까 했다는 것까지. 이게 그 이쪽 도시들이 성장하면서 여기 있던 귀족인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하는 배경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만민평등 이런 거 주장했으니까 다신교 원래 있던 다신교 귀족들이 안 좋아했다. 메카 귀족들이 반발해서 꺼져 그러니까 헤지라라고 해가지고 메디나로 이주했습니다. 거기서 힘을 키워가지고 메카를 다시 정복하고 아라비아를 통일한다. 알았죠? 정통 칼리프 시대 봅니다. 정통 칼리프는 옆에 보면 계승자라고 되어 있고 종교 최고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고 이때까지는 이슬람교를 빨리 확대해야 되니까 관용 정책이에요. 세금 받고 종교를 허용하고 개종하면 면세해주는. 그래서 이슬람교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다. 두 가지인데 이슬람교 확산이 엄청 우마이야 왕조 때 빠르게 갔잖아. 그래서 두 가지인데 종교나 타 민족 같은 거 관습 같은 거를 세금만 내면 허용해줬어. 그다음에 만민평등 사상이니까 밑에 있는 하층민들이 많이 좋아했겠죠. 관용 정책하고 만민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넓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 때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들이 세습했다. 우마이야 왕조 쪼개지기 전이네. 우마이야 왕조 때 그래서 세습하면서 불만을 가진 세력이 시아파로 독립하면서 수니파 시아파로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잘 나갔던 시기라서 아랍인 후대 정책했고 나중에는 이제 비아랍인들 불만 때문에 아빠스 왕조에 멸망할 겁니다. 밑에 보면 수니파는 선출된 무슬림이면 칼리프 다 가능하다. 근데 시아파는 무함마드 직계 혈통만 가능하다라고 보고 아빠스 왕조는 아랍인 후대 정책 폐지하는 거죠. 비아랍인들 불만을 등에 업고 집권했으니까. 그리고 집권하자마자 탈라스 전투로 당나라를 전투합니다. 승리 과정에서 뭐가 전렸다? 제지술이 전래됐다. 그리고 이제 수도 바그다드는 동서무역 교역하면서 바그다드가 국제 도시로 성장했다가 나중에 몽골이 대제국 건립 강국되죠. 몽골 제국이 칭기스칸이 그거 하면서 이쪽에 결국 멸망할 겁니다. 원나라 때요? 원나라 전이야. 원나라는 이제 몽골이 4조각 나가지고 제일 본토에 있는 지역을 원나라라고 했잖아. 제일 형 국가긴 한데 일칸국, 오고타이 칸국, 카차크 칸국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이제 원나라가 이제 형님으로 쭉 몽골 제국인데 그 몽골 제국이 분열돼가지고 형님 나라가 원나라였던 여기는 그냥 몽골 제국이야. 몽골 제국의 침입으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스 왕조 시기에 후마이야, 파티마 왕조 이런 거 몰랐겠지. 뒤에 그냥 스토리텔링을 적어놨는데 유나야 59페이지 읽어봅시다. 우와. 그냥 좀 애들이 못 외워가지고 헤지리아 이후에 종조는 민족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다신교가 밑에 작품 소개부터 보죠. 주연 배우 할머니 다신교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 주로 다신교 많이 믿었기 때문에 귀족 출신들이 엄마는 아랍인인데 귀족 가문 영예고 우마이야 왕조 엄마니까 우마이야 왕조였어요. 아빠는 이슬람교로 칩시다. 이슬람교. 그래서 여기는 만민평등이기 때문에 평민 출신이고 아빠스 왕조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나중에 우마이야 왕조를 별명이 뭐냐면 아랍 제국이라고 해요. 왜냐면 아빠스 왕조는 이슬람 제국이라고 해요. 똑같은 이슬람을 믿고 있지만 여기는 아랍인 중심이고 여기는 아랍인 플러스 비아랍인까지 포함하는 제국이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빠스 왕조는 다른 민족한테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나쁜 남자입니다. 라고 그냥 스토리텔링을 짭시다. 첫째 딸, 둘째 딸, 엄마가 딸 2명 나왔거든요. 엄마이야 왕조 때 시아, 순이 이렇게 딸 2명 나왔는데 첫째 딸은 현실적이고 남자 능력 본다. 막내 딸은 이상적이고 남자 신분 본다. 위에 봅시다 일단. 일마도건 헤지라 이후에 종교는 민족의 어머니고요. 다신교가 아랍인을 잘 키우고 있었다. 할머니가 엄마를 잘 키우고 있었는데 딸이 데려온 사위가 이슬람교. 만민평등을 주장하는 근본 없는 이슬람교였다. 평민 출신이잖아.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슬람교 참지 않고 참을 수 없어서 다시 누가 이슬람에게 헤지라 하면서 메디나로 쫓아냈습니다. 헤지라예요. 이막에 정통 칼리프 시대 이슬람은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쫓겨났다고? 메디나로 쫓겨난 거지. 메카에서 메디나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칼을 갈고 다시 메카로 돌아왔다. 그래서 정통 칼 이쁜 거 들이밀면서 칼리프가 생겼겠죠. 정통 칼리프 이쁜 거, 정통 칼리프 시대야. 맞을 때 이슬람 비자하면 간지 아니까 돈만 내면 정부도 인정해드리면서 관용 정책입니다.
밑에 우마이야 왕조 때 엄마 직권이죠. 엄마 직권. 아빠가 힘을 많이 길러서 왔기 때문에 이슬람이가 강력한 무력으로 종반에 조 패고 다녔죠. 그래서 조 패고 다녔기 때문에 최대 영토입니다. 우마이야 왕조 때.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 애들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아랍인 무대 정책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내가 짱인 거죠. 엄마가 아랍인이니까. 이슬람 사이에 순위파, 시아파 두 달랐고 가족 규모도 가장 크고 잘 나가던 최대 영토 시기입니다. 근데 순위파는 이름이 좀 올드하잖아. 순위파는 올드하기 때문에 남자는 영성이랑 능력이지 현실주의죠. 근데 시아는 이제 좀 최근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둘째 딸은 막내 딸은 아직 철이 없기 때문에 남자는 핏줄이지. 혈통이지 왕자님이 좋아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여기는 칼리프 직계 무함마드 직계 혈통만 칼리프직을 해서 인정입니다. 시아파는. 근데 결말은 어떻게 나냐면 잘 나간다고 사방에 어그로 끌다가 주변 민족들 꼬임에 넘어간 아빠스 왕조죠. 아빠스 왕조한테 멸망하고 아빠한테 뒤통수 맞아서 멸망하고 사막 아빠스 왕조인데 아빠식입니다. 아빠식 건데 아빠스 왕조식이 본인도 여기 아랍인이거든요. 아랍인이 주류긴 해요. 그러니까 아빠스 왕조 자체는 아빠스 왕조가 아랍인 계열이야. 근데 주변 애들이 막 이렇게 같이 도와줘가지고 이제 우마이야 왕조 무너뜨린 거거든. 주변 애들한테 너무 폭력적으로 다 패고 다녔잖아. 우마이야 왕조 아랍인들 그래서 실망해서 엄마 뒤통수 주고 자기 나라 세웠다가 집안이 쪼개지고 탈라서 탈라스 전투. 어떻게 엄마를 뒤통수 쳤냐면 엄마 몰래 엄마 몰래니까 엄마 뒤로니까 후 우마이야 왕조죠. 후 우마이야 왕조는 어디 스페인에 있고요. 그다음에 파티마 왕조 이집트 아프리카 지역인데 파티마 왕조는 파티나 즐겼다. 놀러 댕기다가 유럽, 아프리카, 여기 이제 아라비아 본토까지 새집 살림을 찾으면서 가세가 기울었다가 옆에 몽골 애들한테 멸망할 겁니다. 그래도 주변 애들한테 잘 대해줬던 덕분에 얘는 관용 정책이겠죠. 이슬람 문화가 널리 퍼졌고 그래서 바그다드가 국제 도시로 완성했다. 몽골한테 멸망당하기까지 위에는 90년 만에 멸망해요. 우마이야 왕조는 90년에 멸망하는데 여기는 관용 정책 때문에 500년 동안 지속된다. 뭐랑 비슷해요. 옛날에 60년 만에 멸망한 아시리아 제국과 200년 동안 이어진 사상,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랑 비슷하잖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62페이지 갑니다. 왕조별 특징. 왕조별 특징 심화. 자, 나오는 거 보자. 우마이야 왕조는 대외 정책이 아랍인 무대 정책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바스 왕조는 관용 정책이었고. 사건은 우마이야 왕조 때 시아파 순위파 분열됐습니다. 엄마가 딸 둘이 낳은 거야. 시아 순위. 그다음에 아바스 왕조 때 탈라스 전투 승리하는 사건이다. 제지 기술 전파됐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종파는 필요 없고요. 아바스 왕조는 수도가 바그다드라는 것만 나온다. 그리고 영토는 우마이야 왕조 때 최대 영토다. 이 원래 영토고 이제 우마이야 왕조 때 이게 다 우마이야 왕조 거였고 이제 아바스 왕조 시기는 얘는 다 분열돼요. 그래서 후 우마이야 왕조 이베리아 반도 여기 유럽 지역입니다. 파티마 왕조 여기 그다음에 아바스 왕조 여기 원래 있던 본토. 침입하는데 결국 멸망하는 거는 몽골 침입으로 멸망하고 여기 후 우마이야 왕조가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했을 때 누가 막았다 이거 프랑크 왕국에서 기억나요? 알아요. 게르만족이지 게르만족인데 프랑크 왕국에 처음 나왔던 왕이요? 왕은 아니고 궁제라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군주 비스무리한 거 있어. 카르로스 마르텔이라고 이슬람 세력을 유럽 진출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누가요? 카르로스 마르텔. 걔 뭐했어요? 망치죠. 망치. 망치로. 네? 뒤에 보면은 마르텔이 망치라는 뜻이 됐죠. 64페이지에 나오거든. 64페이지. 여기 후 우마이야 왕조 막은 거예요. 저 카르로스 대대밖에 몰라. 그것만 알면 되긴 해요. 그게 제일 핵심이고 콘스탄티누스 대제 같은 격이죠. 카르로스 대제가. 64페이지 보면 카르로스 마르텔 해가지고 이슬람 세력 격퇴인 이베리아 반도 있죠. 요거. 네. 여기 이베리아 반도가 후 우마이야 왕조야. 그리고 크리스 세계를 보호했다. 여기 우마이야 왕조 때다. 후 우마이야 왕조 전입니다. 이슬람 문화로 갑니다. 62페이지에 이슬람 문화는 유일신 누구? 알라를 모시는 신입니다. 무함마드가 알라 신께 계시를 받은 거야. 그리고 우상 숭배 금지이기 때문에 자 크리스트교는 예수님 성모 마리아 소극상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원리 원칙상으로 따지면 이단이죠. 돌덩이에 기도하는 거잖아. 그래서 서양에서는 어떤 게 나오니? 돌덩어리에 기도하지 말라고. 성상 숭배 금지령이라는 걸 동문학교에서 내려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성상숭배랑 우상숭배. 그러니까 성스러운 조각상이 성상이고
이거를 이제 성상이라고 서로마 교회에서 널리 이게 포교에 활용한 건데 동로마 황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러면 서로마 교황 세력이 커지니까 저 우상 숭배로 몰아가지고 못 믿게 해야지. 그래서 세력 줄여야지라고 한 거야. 그래서 성상 숭배 금지령을 동로마 황제가 내리는 거지. 다시. 그 뭐냐 그 우상숭배랑 성상숭배 같은 거야, 같은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상 숭배인데 서로마 교황이 생각하기에는 성스러운 형상이죠. 예수님 성상숭배가 숭배가. 어디 있어요? 저 뒤에 나온다 뒤에. 이제 여기는 여기 왜 이슬람계에서 그 얘기를 했냐면 이슬람에서는 우상 숭배를 전부 다 금지해요. 네. 그래서 무함마드나 막 알라신이나 이런 조각상이 아예 없다. 그래서 어떤 문양이 발달하지 대신에 아라베스크 양식이라는 기하학적 문양이 발달해요. 네. 우상 숭배 금지고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아라베스크 양식이 나올 거고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세력이 널리 확대됐던 배경 중 하나가 만민평등주의랬죠. 여기는 다신글 원래 기족제 이런 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전 이름은 코란이다. 코란. 여기 나머지는 경전이 안 나오겠는데 앞에서 나오고 코란만 알아보세요. 나머지는 앞에서 쭉 다른 경전들은 나오고 코란만 알면 되겠다. 이슬람교도의 의무를 실천한다. 성지순례, 라마단, 할랄 푸드라는 단어를 알아두십시오. 그 성지순례는 일생에 한 번씩 메카를 방문해야 되고 그리고 라마단은 음력 9월달이 신성한 달이야. 계시를 받은 달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종교의식이래요. 한 달 동안. 낮에는 밥을 굶습니다. 밤에 더 많이 먹어요. 밤에 폭식해가지고 비만율이 올라가는데 라마단이라고 할랄 푸드는 허용된 음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양고기 뭐 이런 거예요. 금지 뭐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슬람에서. 그런 거는 이제 하람 푸드라고 그러고 허용된 음식 하라. 그래서 할랄 푸드. 자 경제는 국가가 상업활동을 지원해. 여기는 이제 중동 국가들은 전부 다 뭐고라니 요즘은 파르티아 때부터 혹은 사산도페리 때 할 때부터 전부 다 뭐야? 동서교육이에요. 동서교육. 위치가 어때? 서양 동양 사이지. 얘는 유목 국가니까 농사짓고 자체 생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맨날 물자를 교환하고 유목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여기도 동서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바그다드가 국제 도시로 번영했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슬람도 확산될 거고 문학은 맨날 나오는 거 아라비안 나이트밖에 없죠. 천일야화 그렇지 세라 세대 여기 알리바바 40일의 도전 신바트의 뭐 이런 거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건축은 모스크라고 이슬람교 사원을 모스크라 그래요. 예배 당국이고 그리고 아라베스크 문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돔 양식으로 이렇게 건물이 만들어지고 모스크가 옆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뾰족탑을 세우거든. 이거를 미너렛이라고 한다. 첨탑이라고 번역하는데 뾰족탑. 이렇게 주변에 뭔가 서 있으면은 모스크예요. 이슬람 사원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요거는 모스크가 급이 높으면 급이 높을수록 요 미너렛의 개수가 늘어나요. 8개인가까지 있어. 근데 교회에도 미너렛 있지 않아요? 교회의 첨탑은 아니요. 교회는 없고 교회의 첨탑은 6개 첨탑이죠. 위에 뾰족. 위에 뾰족 소승. 이거는 별도로 세우는 탑이에요. 이슬람교 탑은. 근데 여기는 그 고딕 양식의 첨탑이 나오는데 지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교에 나오는 고딕 양식의 첨탑. 자연과학은 뭐 이슬람 과학 지식이 유럽에 전파됐기 때문에 원래는 다 어디서 왔냐면 중국에서 왔어. 송나라 때 문화가 되게 많이 발전하는데 송나라가 문화를 발전시킨 거를 원나라가 이슬람에 전해줘가지고 이슬람이 십자군 전쟁을 거쳐서 유럽에 전해준 다음에 그래서 유럽이 나중에 신앙 개척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과학 지식이 유럽에 전파되고 유럽 근대 과학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제지술 나침반 화약이 언제 나오냐면 송나라 문화가 제지술 나침반 화약 발전시켰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화약 나침반 그 제지술 이런 거를 원나라가 전파해 줄 겁니다. 문화 파트에 나올 거야. 자 수학은 인도가 숫자 0 만든 건 중간고사 때 했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가 완성된 거 자연과학 얘기고 그다음에 화학은 연금술. 연금술 뭐 이게 동서에 있는 화학, 의학 지식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여기 시기가 아빠스 왕조 시기에 연금술이 많이 발전이 됐답니다. 의학은 이분 신화라는 의학 전범 이런 책들이 나오고 지리학은 이분 바투타라는 사람이 여행기라는 책을 썼다는 어디도 나오냐면 원나라식의 원나라 방문기거든요. 그래서 원나라 역사할 때도 나와요. 원나라. 둘이 가족이에요? 다시 뭐라고? 둘이 가족? 아니 이분은 그냥 그 흔한 성씨입니다. 이쪽에. 넘어가고 프랑크 왕국으로 갑니다. 64페이지. 프랑크가 프랑스예요. 그치 그 어원이 된 거야. 자, 그 지금 독일 애들 국명을 뭐라 그래요? 독일 애들 국명이 몰라요. 젊은이라고 그러죠. 젊은이. 아. 젊은이. 독일이 젊은인데 이거는 영어를 읽은 거고 이거를 라틴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어요? 게르만이라고 그러죠. 젊은이.
게르만족이라는 얘기예요. 게르만족. 게르만족 어원이 여기다 독일 땅에서 있던 애들이야. 게르만 나쁜 애들 아니에요? 뭘 나쁜 애들이야. 그냥 민족이죠, 민족. 어. 근데 여기 좀 초반에는 그 농경 안 짓고 수렵 채집하던 이제 북방에 있는 용병 출신들이 많았어요. 여기는 이제 농사 짓기 좋은 지중해성 쪽이고 이쪽은 아직까지는 이때는 개간이 안 되는 항구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게르만족이 막 모여 살고 있고 뭐 주로 이제 군사력 이런 걸로 이제 용병으로 로마에서 활약하고 했는데 주변에 이쪽에서 뭐가 얘네들 밀어내는 겁니까? 훈족은 어디서 왔다고? 훈족은 흉노족에서 왔어. 흉노족은 저 우리 중간고사 때 배웠던 한나라랑 싸웠던 애들이죠. 한 무제 때 흉노 척부 쓰고 거기 이제 동서흉노로 쪼개진 다음에 서흉노 계열이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 있는 토착 민족이랑 스키타이족 얘네들은 결합해서 만들어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쪽으로 오니까 게르만족이 쫓겨와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원래 있던 여기 그 서로마를 멸망시키는 거죠. 서로마 지금 멸망하는 걸로 그때 중간고사 끝났잖아. 로마 서양 고대가. 네. 그래서 서로마 멸망하면서 서양 중세라 그랬어. 중세의 끝은 동로마 지금 멸망입니다. 기억나죠? 네. 그래서 게르만족이 이동하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근데 훈족의 압박으로 게르만족이 이동해서 서로마 제국 멸망합니다. 멸망하면서 서양 중세가 시작해요. 서양 중세 그래서 시작을 이제 프랑크 왕국 성립 시기로 보는 것도 있고 거의 가까우니까 프랑크 왕국에 나와 있던 유명한 그 왕들은 아니고 카를로스 마르텔 피핀까지는 궁제라 그래요. 그냥 최고 재상인데 재상 줄 보고 그다음에 황제 한 명 보는 거예요. 카를로스 대제. 이때는 카를로스 대제는 이 가문이 왕이 됐거든요. 카를로스 마르텔 봅니다. 이슬람 세력을 격퇴한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아까 그 우마이야 왕조 얘기하는 거예요. 이베리아 반도다 싶은.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 그래서 크리스트 세계를 보호할 수 있었다. 얘가 아니었으면은 유럽이 이슬람 크리스트교가 아니라 이슬람교가 됐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얘가 안 막았으면 워낙 아라비아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아바스 왕도 우마이야 왕조 때 이슬람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내미 카를로스 마르텔 아들내미 피핀이고 피핀 아들내미 카를로스인데 피핀 때 이제 군사적으로 좀 프랑크 왕국이 잘 나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이 밑으로 가가지고 이탈리아 중부 지역 여기 원래 로마 교황청이 있잖아. 요 땅을 이제 군사적으로 차지하고 로마 교황한테 기증을 했어요. 왜 기증을 했냐면 얘네들은 프랑크 왕국은 로마 멸망시키고 위에서 온 야만족이기 때문에 약간 문화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오랑캐 놈들 막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정치적 정당성이나 종교적 권위가 없어. 그 권위를 누구한테 받아오려고 그러면 얘네가 인종이렇게 얘네 역사가 오래됐잖아. 로마 교황은. 역사가 오래된 로마 교황한테 야 종교적 권위를 인정해주고 대신에 이제 군사적으로 보호해줄게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원래 교황이 차지하고 있던 이 영토 로마 교황 영지를 로마 교황한테 기증하고 교황령을 기증하고 대신에 이제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이게 절정에 이뤘던 게 카를로스 대제 때입니다. 카를로스 대제 때 얘는 종교 이거 나중에 나올 건데 미리 한번 합시다. 동로마 제국이랑 프랑크 왕국의 여기는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죠. 프랑크 왕국의 제일 유명한 왕 이름이 카를로스 대제예요. 카를로스. 그 교황한테 관 받았죠. 그렇지. 서로가 황제에 관 받은. 동로마 제국은 제일 유명한 사람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고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그것도 어쩐 이름이 있었는데. 그렇지, 유스티니아누스 법정 만든 사람이야. 아. 여기 교육이랑 군사랑 종교랑 업적을 하나씩 알아야 되거든요. 카를로스 대제는 교육이 뭐라고? 학교를 세워서 뭐의 기틀을 마련했다. 서로마 문화 기틀을 마련인데 서로마 문화 기틀이 어떤 거? 게르만족 플러스 그리스족 플러스 프랑크 문화, 게르만 문화 플러스 프랑크 문화 플러스 로마 문화 이런 거 다 합친 겁니다. 그리스교랑. 네, 프랑크가 그리스트교예요. 여기 그리스트교라고 나와 있는데. 게르만 문화가 프랑크입니다. 게르만 문화가 프랑크 문화고 왜냐면 프랑크족이 게르만족이니까. 그리고 로마 문화 원래 있던 로마 문화 플러스 크리스트교까지 합쳐져가지고 요 학교 서유럽 문화의 비트를 마련합니다. 서유럽 문화. 유스티니아누스는 교육적으로 뭐 하냐면은 교육적으로 법 만드는 거. 거기 교육이에요. 비잔틴. 그런 거 그냥 칩시다. 사실은 그냥 학문적 뭐 이런 느낌으로 교육적 학문적 여기 업적 하나씩 알아야 돼가지고 굳이 넣은 거야. 비잔틴이 뭐예요? 비잔틴이 동로마 제국이죠. 동로마 제국. 여기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여기는 법전 로마법 대전. 혹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군사는 옛 서로마요. 여기는 옛 서로마,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했다고. 여기는 옛 로마. 그냥 로마입니다. 여기는 프랑크 왕국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유스타이누스가 프랑크 왕국 쪼개지고 난 후입니다. 쪼개지고 난 후라가지고 프랑크 왕국 땅까지 차지한 거예요. 유스타이누스 있어요. 근데 프랑크 왕국이 있을 때는 동로마 제국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쪽은 차지를 못한 거고 전성기 때도. 네. 그래서 여기는 옛 서로마 제국 영토 대부분 차지고 여기는 옛 로마, 그러니까 서로마 땅까지 한 거죠. 유스타이누스 때. 옛 로마 영토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설명을 나와요. 카를로스 대제는 종교적으로 어떤 거 했다? 여기 교회 그 서로마 황제 대관을 받았습니다. 서로마 황제 관. 대관은 관을 씌워주는 행사를 말해요. 대관식 할 때 그 대관입니다. 서로마 황제 대관을 받았고 동로마 제국에서는 종교적으로 성 소피아 대성당. 대성당이라는 거죠. 저기 그 위에 여기는 그 비잔틴 제국은 라틴 민족입니다. 남부 유럽 민족이 라틴족이기 때문에. 근데 동부 유럽이 그 비잔틴 제국이 여기 있고 여기 비잔틴 제국이 이렇게 있었거든. 비잔틴 제국 위로 무슨 민족이? 슬라브족이라고 있어요. 슬라브족에는 어떤 나라가? 키예프 공국이라고 있어. 키예프 공국. 그지? 키예프 공국에는 무슨 성당이? 성소피아 성당. 성소피아 그냥 성당이 있어요. 이 성소피아 대성당 나온 거야. 성당이랑 성당 차이가 뭐예요? 큰 거 작은 거. 아 진짜요? 그냥 그 사이예요? 그냥 아예 그것도 다르지. 그냥 이름이 성소피아 성당이고 요거를 돈 달라고 한 거고 크기는 얘가 더 크겠죠 당연히. 여기는 비잔틴이고 훨씬 권력이 크고 이게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요거 비교해서 알아줘야 돼. 어려워요. 네, 여기는 학교 서루형만 만들었다는 거. 로마권 도시 고 얘 서로마 제국 영토, 얘 로마 제국 영토. 여기는 서로마 황제대관이 종교적인 사실이고. 자, 아까 여기는 딜이 좀 된 거죠. 로마 교황은 이거 서로마 황제 대관 해주고 여기는 군사적으로 보호해주는 거고. 그럼 이제 로마의 정식 계승자는 프랑크 왕국이 된 거죠. 로마를 명칭이 오랑캐 국가였는데 그게 아니라. 동로마 제국은 성소피아 대성당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그 동방 정교회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그 나중에 종교 분열이 일어나잖아. 서로마는 로마 카톨릭, 여기는 동방 정교. 그리스 정교, 그렇지. 동방 정교, 그리스 정교. 그리스 정교의 중심지로 성소피아 대성당이 만들어졌습니다. 프랑크 여기 그 카를로스 대제부터 봅시다. 학문 문해 부흥에서 학교 설립해가지고 서로마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름은 로마 그리스도교 문화 되는 거고. 자, 영토 확장에서는 옛 서로마 제국 영토 대부분을 해보겠다. 왜냐하면 동로마 제국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가고 서로마 지역만 거의 다 차지했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교 전파에서는 전국 지역에 교회를 건설하고 교회 건설 그리고 교회 많이 건설했다는 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서로마 황제의 관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식 로마의 계승자가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로마 교회에서 동로마 황제가 여기는 교황을 겸임했단 말이야. 동로마에서는 황제 그 교황의 권한까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마 교황한테 계속 뭐라 그랬어요. 너 왜 깝치냐? 너 왜 혼자 세력 확대하려고 그러냐? 여기 통제 받으라고. 실제로 초반에는 그 서로마 교황은 동로마 황제한테는 좀 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벗어나려고 게르만족이랑 결탁한 그런 느낌이야. 왜냐면 처음에 5 대주교가 있었거든. 로마 카톨릭의 제일 큰 권력을 가진 5 대주교 중에 하나일 뿐이었는데 얘가 나는 다른 대주교보다 높은 존재야 라면서 교황이라고 자처한 거죠. 서로마 황제 대관. 밑에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나서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제도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알렉산드로스 대제 죽고 나서 그 헬레니즘 제국이 3개로 분열되거든요. 분열됐죠. 헬레니즘 금방 멸망했었잖아. 그 다음에 로마가 세력이 커져가지고 다 정복한 거고. 그런 것처럼 나중에 저기 그 몽골 제국도 갑자기 넓어지니까 뭐 무슨 여러 칸국으로 이렇게 분열되잖아요. 원나라 만들어지고 1칸국, 5번타이칸국 막 이렇게 분열되는데 갑자기 영토 크기가 넓어지면은 카리스마 있는 왕이 딱 살아있을 때는 유지가 되다가 얘가 죽고 나면 바로 분열돼. 왜냐면 그 넓은 땅을 갑자기 넓어진 땅을 차지할 만한 다스릴 만한 행정력이 없는 거지. 알렉산드로스. 그치. 알렉산드로스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 죽고 나서 금방 분열되잖아요. 여기도 카를로스 대제 죽고 나서 3개로 쪼개져요. 근데 3개로 쪼개지는 조약 이름이 나온다. 조약 이름이 베르데 메르센 조약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같은 거예요? 아니야, 따로따로 맺은 조약이거든. 시기가 다르죠. 843년이랑 870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서프랑크, 중프랑크 원래 처음 2개로 쪼개졌다가 두 번째로 3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냥 같이 보통은 불러요. 베르데 메르센 조약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서, 중, 동 프랑크인데 자, 서프랑크는 여기 프랑스 그
그게 된 거고 프랑스의 기원이 된 거고 중프랑크는 이탈리아의 기원이 됐고 동프랑크가 독일 기원인데 독일이 조금 있다가 나라 이름 뭘로 바꾸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같은 나라라는 거 기억하세요. 요 까는 유명한 멘트가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가 아니고 제국도 아니라 볼페르가 깠는데 독일은 아무 관련이 없거든. 근데 왜 이름이 신성 로마 제국이냐면 나중에 한 번 더 서로 황제 대관을 받아요. 오토 1세라는 사람이. 왜냐면 프랑코 왕국이 멸망했잖아. 프랑코 왕국 멸망하면 군사적으로 교황을 보호해줄 세력이 없잖아. 네. 그럼 쪼개지고 나서 3명 중에 1명을 더 골라야 되는 거야. 여기를 골랐습니다. 독일을 골라가지고 그래서 오토 1세한테 서로마 황제관을 한 번 더 수여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름이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거죠. 독일은. 이렇게 세 개로 분열한다는 것만 알아두시죠. 밑에 서유럽 공건제에서 자 프랑코 왕국이 분열을 하고 이민족이 침입해 들었는데 여기 뭐 바이킹 가자들 이슬람족 공건제 중국 거 아니에요? 공건제는 아니라 지방 분권제를 뜻합니다. 중앙 집권이 뭐 9년제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전국을 지방 행정 단위로 나누고 거기다가 지방관을 파견하면 전부 다 중앙 집권이야. 군현제도 뭐 주현제도 이름은 다르지만 근데 지방 분권은 왕이 중앙에서 다스리고 내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지방은 영주들이 자치를 하면 다 공건제라고 불러. 공건제가 3개 나와요. 공건제가. 그래서 우리 주나라 때 공건제 그때는 중국도 지방에 힘을 끼칠 만큼 권력이 약했다는 겁니다. 지방에 힘을 끼칠 수 없을 만큼 힘이 약했기 때문에 지방은 자치를 하게 내버려 둔 거고 근데 중국은 땅덩어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 넓고 평평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영향을 행사하기가 쉬워요. 유럽보다. 그렇기 때문에 공건제가 금방 사라져. 한 나라의 이웃은 다 중앙 집권입니다. 근데 유럽은 땅덩어리 자체가 뭐 이렇게 다 섬이 많고 뭐 분열돼 있고 뭐 산이 많고 막 이러니까 지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어요. 왕이 그래서 중앙 집권하기 힘들어. 그리고 이걸 하려면 왕이 돈이 많아야 돼.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작은 규모가 돼야 되는데 신라로 개척 이전까지는 안 돼요. 신라로 개척하고 나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나서 절대왕정이 나오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근데 동로마 제국은 돈이 좀 많았거든요. 동로마 제국은 조금 이따 나올 건데 동로마 제국은 동서 교역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자금력으로 상비군이나 관료제를 운영할 정도의 자금 규모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중앙 집권입니다. 여기는 공건제가 안 나와요.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영역에서만 서유럽 쪽에서만 공건제가 나오고 지방 분권이기 때문에 영주가 딱 그 지역에서 자치를 하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일본에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상킹코타이제라고 중앙 집권적 공건 체제가 나와요. 말이 좀 이상한데 중앙 집권적 공건 체제라는 겁니다. 자 서유럽 공건제에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이민족이 침입하고 그래서 이민족을 막으려고 자기 그 영토 단위를 지키려는 무력을 가진 계층이 성장해. 그 무력을 가진 계층이 기사계급이고 군사력을 가진 계층을 얘기해요. 내 밑에 군사력을 가지고 내가 군사력으로 이 땅덩어리를 지킬 수 있는 세력인 거지. 걔가 기사 계급이고 걔네가 영주가 되는 겁니다. 기사 세력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 기사 세력들이 주변 애들이랑 이제 너 자치 인정할 테니까 너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럼 나도 조금 충성을 다할 테니까 나한테 건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쌍무 계약적 공건제라고 해요. 상호 계약을 맺는 주군과 가신의 계약을 맺는 형태로 공건제가 발달해요. 주나라 공건제는 뭐가 키워든다? 혈연적 공건제가 키워들었지. 여기는 쌍무 계약적 공건제가 키워들어요. 주군과 가신 간에 상호 의무를 부담하는 공건제다. 중앙 지방 국권이다. 쌍무 계약 관계고 주군은 봉신에게 봉토랑 자치권을 부여하는 거고요.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봉토라는 거는 공작을 내리고 수여한 토지라는 뜻이야. 공작은 공후, 백작, 남을 뜻합니다. 공작, 후작, 자작, 남작, 공작, 후작, 남작, 자작 이런 거. 그리고 군사적으로 여기 뭐 내 가신 토지가 침해를 받으면 내가 군사적으로 도와줘야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군이 다른 지역 우리 다른 지역 뭐 침입받아가지고 내 가신을 도우러 갈 때 다른 가신도 여기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충성의 의무와 군사적 보호나 자치권 같은 딜이 된 거죠. 그리고 요 주군이나 봉신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왕이 제후한테 봉토를 수여하면 제후가 봉신인 거고 제후가 밑에 기사에게 봉토를 수여하면 제후가 주군이고 기사가 봉신이 되는 거예요. 밑에 그리고 요 이제 자치권을 허용받는 영토 단위 하나를 장원제라고 했습니다. 주종제와 장원제가 중세 유럽을 규정하는 두 가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주종제랑 장원제를 바탕으로 중세 유럽이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자, 장원제라는 거는 자급자족 농촌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냥 지방에서 중앙의 힘이 닿지 않는 자급자족 공동체라고 알면 됩니다.
자, 영주는 주군 혹은 봉신 영주가 되고 그 밑에 딸려 있는 그 장원에 딸려 있는 농민들을 농노라고 합니다. 왜 농노냐면 농민 플러스 노예거든요. 노예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노예적 요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농노들은 장원에 딸려 있기 때문에 세금을 누구한테 바치냐면 영주한테 바쳐요. 중앙 집권화가 되면은 중앙에다가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지방자치잖아. 중앙에서는 컨트롤 못해. 컨트롤 못하고 장원에 있는 영주한테 농노들이 딸려 있는 거지. 그러면은 영주가 돈 빼돌리면은 아, 그래도 상관없어.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처럼 움직입니다. 아 그래서 지방 분권인 거지. 왕보다 응. 영주가 더 이게 그 안에서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거지. 왕은 애초에 여기 내정 간섭을 못해요. 재판관을 파견하면은 재판관이 왕을 대리해가지고 판결도 내리고 세금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 영주 세금은 아예 없는 거지 거기는. 영주는 누가요? 영주는 여기 영토를 차지한 기사 계급이 이 영주가 돼가지고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애가 이제 왕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주변에서 이제 여러 영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영주 중에 제일 센 애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 밑에 야 너 내 가신으로 임명할게. 오케이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실질적인 왕이죠. 제국을 하는 건. 그래서 영주가 재판관 징대권을 행사하고 농노는 영주 토지를 경작해 줍니다. 세금은 노동력 국가에 원래 우리 조용조라고 수나라 당나라 세금 대표할 때 노동력을 납부하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 노동력 납부하는 세금을 영주 직영지를 경작하는 걸로 해요. 여기 경작해 주고 나서 대부분은 다 영주 거고 내 땅이 따로 있고 내 땅에서 나는 세금도 영주한테 주고 그리고 납세 의무 이런 걸 가집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재산이랑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농민적 요소죠. 근데 세금을 영주한테 납부하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영주로 가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주 입장에서 세금이 딴 데로 새는 거죠. 다른 자본으로 가면 그 자본이 영주한테 세금을 납부하겠지. 그러면 거주 이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사할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노예적 요소라고 합니다. 장원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얘기야.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중세 유럽이 중세 봉건제가 무너진다 그럴 때는 이 영주 토지를 영주의 토지를 경작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세금으로 띵 내고 치우고 그다음에 제후들이 몰락하고 나서는 도시가 성장하고 왕한테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도시 장모 없잖아. 넘어가고 자, 크리스트교 확산으로 갑니다. 66페이지. 자, 로마 교회 성장하는데 로마 교회 대주교가 교황을 자처한다 그래요. 교황. 그러니까 5 대주교가 있는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있고 안티오크 대주교 있고 여기 비잔틴 대주교 있고 로마 대주교 있고 이렇게 5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로마 대주교가 야 나는 대주교보다 좀 높은 존재야. 나는 교황이야라고 자처해요.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왜냐면은 그 12사제 중에 베드로라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있잖아.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1대 교황이래. 그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많이 설파하고 댕기고 제일 많이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이라서. 근데 그 베드로가 여기서 죽었대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로마에서 베드로가 죽었다고 하거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칩니다. 그리고 그 교황에서 좀 내려가지고 교황이 좀 선출되고 내가 그 교황이다. 그래서 난 다른 대주교보다 높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 대주교가 교황을 자처하면서 여기는 이제 서로마는 멸망했잖아. 서로마 멸망하고 동로마 교황이 따로 있고 여기서는 동로마는 황제가 교황이거든요. 황제 교황 체제라서. 얘네 둘이 이제 원래는 로마 교황이 동로마 황제한테 종속돼 있다가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탈출하려고 했냐면 게르만족이랑 결탁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랑 신성 로마 제국에 후원해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후원하냐면 서로가 황제 대간을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죠. 여기서 마음에 안 드니까 크리스토교 세력 넓어지고 게르만족한테 포교하고 말하니까 왜 서로마 교황 너 왜 동로마 세력으로 탈출하려 그래 하니까 태클을 어떤 방식으로 보냐면 포교할 때 이건 예수님이야 이건 성모 마리아야 여기에 기도하면 너는 천국 갈 수 있어라고 포교를 하거든. 근데 그거 그냥 우상숭배잖아. 그 왜 돌덩어리에 기도해 라고 동로마에서 따는 거예요. 성상숭배 금지령은 동로마 황제가 내립니다. 비잔틴 황제 레오 3세 시기에 성상숭배 금지령이라는 걸 내리고 로마 교황은 당연히 반대하지. 게르만족이 멍청해가지고 쟤네들한테 포교하려면은 돌덩어리 같은 거 보여줘야 믿는다.
아라베스크 양식 뭐 이런 걸로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그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뭐 성모 마리아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래서 로마 교황이 거부하니까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조금 있다가 분열될 겁니다. 분열될 때 여기는 카톨릭은 무슨 뜻이냐면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다 그리스도교지. 예수님 믿으면 다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그리스도교인데 분열될 때 나는 보편적인 그리스도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카톨릭에서는 카톨릭은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야. 그럼 반대로 이제 이쪽은 우리는 바른 교회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동로와 거기서 우리는 바른 교회고 너는 바르지 않은 교회라는 거지. 근데 이제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방정교, 그리고 이 카톨릭은 서쪽에 로마가 중심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고, 동쪽에 이제 동방정교는 그리스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라고 불러요. 쪼개지는 거 이해하니? 오케이. 그리스 정교와 로마 카톨릭으로 분열된다. 서유럽, 동유럽이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얘네들이랑 결탁하니까 점점 권력이 강해지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지. 자, 교회가 장원을 경영합니다. 장원은 뭐였니? 땅. 영주가 다스리는 토지 단위였어. 근데 그거를 원래 성직자는 재산 가지면 안 되잖아. 근데 성직자가 장원을 관리하는 영주처럼 활동을 한다고. 뭐 때 처음 나왔어요? 아까 피핀이 그 로마 교황령을 이탈리아 중부를 교황이 기증했잖아. 그것도 장원이에요. 교황이 이쪽 영지를 다스리고 있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왕 제후로부터 토지를 기부받고 왕 제후는 뭘 행사했냐면 성직자 임명권을 행사했어요. 원래 성직자는 교황이 내려줘야겠지. 너 성직자 이런 식으로 임명할 수 있었는데 왕이나 제후가 그 권한을 행사했다. 당연히 좀 종교적 권위가 높은 거고, 이제 성직자가 되면은 세금 같은 거 11조 이런 거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많았거든요. 교회가 부패한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는 이제 성직자 임명권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고, 이제 대신에 장원 같은 걸 수여해가지고 교회도 이제 권력을 좀 나눠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성직자도 혼인을 하고, 성직자도 성직 임명권이나 그런 것도 성직자 자리도 매매해서 사고 팔고 했었어. 근데 원래 혼인하면 안 돼요? 뭐? 원래 혼인하면 안 돼요? 원래 혼인하면 안 되죠. 원래 스님도 결혼하면 안 되잖아. 성직자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혼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중세 시대에 교황의 사생아들이 엄청 많았어요. 공공연한 사생아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결혼하면 안 되니까 인정되지 않는데 뒤로 이제 애 낳고 여자 만나고 다 한 거죠, 교황들이. 그래서 교황의 사생아들이 되게 주요한 인물들로 활동합니다, 정계 요직에서. 그래서 역사에 남아있는 사생아들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비공식적 출생아들도 되게 많아요. 뭐 혼인 매매 이런 거 막 타락하던 시기고. 그래서 플리니 수도원 개혁 운동이라는 게 잠깐 나옵니다. 개혁 운동에서 유명하게 나오는 운동이고. 그리고 밑에 교황권이 강화된다. 로마 교황.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게 후원받고 권력이 강해지니까 황제권을 넘어서는 사건이 나와요. 동로마에서 아예 이제 독립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하임리히. 하임리 4세. 하임리 4세가 이제 파문 당하고 무릎 꿇고 파문 취소해달라고 빌었어. 근데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원인 비교하라고 나와. 두 개가 나오는데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넘어서는 사건을 이거를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카노사의. 나중에 교황권이 황제권이 교황권을 넘어서는 사건이 나와. 아비뇽 유수라고 해요. 아비뇽 유수는 카노사의 굴욕은 원인이 뭐냐면 성직자 임명권 혹은 서인권 문제예요. 성직 임명권. 원래 성직 임명권을 누구만 가지고 있는데 교황만 가지고 있는데 황제도 성직 임명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황제가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싸운 거야. 황제는 당연히 나도 임명할 수 있다고 하고 교황은 안 된다고 그러고. 여기서 누가 이기면 교황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죠. 카노사는 도시 이름이고 하임리 4세가 무릎 꿇고 빈 사건이야. 근데 아비뇽 유수 때는 이제 황제가 교황권보다 넘어서는 거죠. 요거는 뭐 때문에 서였냐면은 성직자 과세 문제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직자는 원래 세금을 안 내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네. 고려 시대에도 사원전은 면세전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사원에 딸린 토지들은 따로 이제 10분의 1을 세금을 안 냈다. 원래 그 수학여행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근데 황제가 얘네들 돈 엄청 많이 버는데 이게 교황 땅 뭐 이런 거 성직자 땅이 장원이 넓었거든. 거기서 나오는 세금만 해도 양이 얼마겠니? 이거 너무 아깝다.
너네 뭐라고 성직금 믿는다고 너 뭐라고 세금 안 내냐 너도 세금 내? 그러니까 반발한 거지. 근데 그래서 교황이 납치됐습니다. 황제한테 납치되고 납치된 교황을 얼마 뒤에 돌아가시고요. 풀려났다가 조금 있다 돌아가시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새로 교황을 선출하는데 프랑스 인근에 있는 아비뇽이라는 도시에서 선출해요. 그래서 한동안 교황청이 로마가 있는 게 아니고 아비뇽이 교황청이었어요. 그거를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유수라는 거는 잡아 가둔다는 뜻이야. 황제가 교황이 아비뇽이라는 지역에 유폐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알아놔라. 바꿔나오면 다 틀린다. 간호사의 구역은 성직자 가산 문제 때문에 생겼다. 아니야. 성직자 임명권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고 아비뇽 유수는 성직자 임명권 때문에 생겼다. 아닙니다. 성직자 과세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그 교황권 위로 올라가서 다시 봅시다. 로마 교황 그리고리스랑 로마 신성 로마 제국 하이니 4세가 싸운 거고 성직자 임명권, 성직자 서인권 문제로 싸웠다.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파문하면서 끝나요. 너 이단, 너 파문, 너 천국 못 가 이러니까. 근데 이때는 전부 다 이제 전체 세계가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계잖아.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제 요 전체 세계로부터 다 소외당한 거야. 아무런 정치적, 종교적 영향권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파문 취소해달라고 빌었던 거죠. 그래서 황제가 교황이 굴복한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기라고 합니다. 이거를 상징하는 단어가 있다. 교황은 해, 황제는 달. 교황은 한참 떠 있는 거고 황제는 이제 밤에나 비추는 거죠. 조금 더 세기가 약합니다. 밑에 중세교회 주의서가를 봅니다. 470년에 서로마 멸망했죠. 서로마 멸망하자에 어떤 게르만 민족이 어떤 나라를 프랑크 왕국을 만들고 둘 다 게르만족이 한 일이야. 서로마족을 멸망시킨 것도 게르만족이 했고 그 자리에 프랑크 왕국을 건국한 것도 게르만족이 한 거고요. 그래서 게르만족이 멸망시키고 나서 독자적으로 로마 교황이 자기네들이 이제 게르만족을 상대로 그리스도교를 포교하고 있었거든. 포교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동로마 황제가 야 너 왜 게르만족이랑 붙어 먹어? 내 통제 안 받으려고 그래. 하니까 뭐 했어요? 성상숭배 금지령 같은 거 내렸죠. 726년에 성상숭배 금지령 하니까 이제 티끌 받으니까 싫잖아. 그래서 나 떨어질래. 나 게르만족이랑 결탁할래 하면서 서로마 황제 대관을 2번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황제의 관은 누구한테 지었다? 칼루스 대제한테 지었어요. 그죠? 칼루스 대제이 아까 종교적 어쩌고 나왔잖아. 근데 칼루스 대제 죽고 나서 베르댕 메르생 조약으로 프랑크 왕국이 3개로 쪼개졌는데 3개 중에 한 명 다시 선택해야 되는 거야. 신성 로마 동프랑크 왕국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독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름이 독일은 그때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오토 1세라고 하는데 얘한테 대관을 한다. 관을 씌워주고 뭐 때문이냐면 동로마로서 독립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고 나서 아예 이제 권력이 강해지고 나니까 서로 상호 파문하거든요. 동로마 황제도 이제 서로마 교황을 파문하고 서로마 교황도 동로마 황제를 파문하면서 너 이단 하면서 이름이 둘로 뭘로 갈라진다고? 서쪽은 로마 카톨릭, 동쪽은 그리스 종교로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갈라지고 나서 교황의 권력이 강해지니까 이제 얘가 임명해줬던 대관을 해줬던 서로마 황제보다 권력이 강해진 거지. 그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고 뭐 때문에 성직자 임명권 때문에 생긴 문제고. 근데 이제 서로마 교황권이 추락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십자군 원정이에요. 십자군 원정 때에 십자군 원정을 그 카노사의 굴욕 직후에 보내거든. 동로마 황제가 요청합니다. 서로마 교황, 나 지금 옆에서 셀주크 투르크라는 데 참 알고 있어. 도와줘. 너 내 힘만으로 좀 내가 멸망할 것 같아. 말하니까 로마 교황권이 그때 결정이었잖아요. 카노사의 굴욕 직후니까.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제후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 성전이다.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가자. 그러면 이제 교황 입장에서 저런 거 보내면은 이기면은 내 권력이 더 강해질 거고 제후들은 새로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고 농민들은 그냥 성지순례 한번 가고 이제 종교적 열망 이런 게 있다 그래요. 내가 성지를 타라면 천국 갈 수 있겠지. 상인 세력은 돈 벌 수 있으니까 막 우르르 갔다가 8차례 중에 한 차례 빼고 다 패배한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지고 교황이 보내서 갔는데 보면 성전이라면서 하느님이 시켜서 갔는데 다 진 거죠. 다 져가지고 교황권이 점점 추락하기 시작해요. 200년 가량에 걸쳐서. 그래서 1300년경이 되면은 이제 아비뇽 유수하면서 프랑스 국왕이 교황권을 넘어서는 사건이 나온다. 정도까지가 좀 교회의 주요 사건들이에요. 흐름이 이해가죠? 넘어갑니다. 비잔틴 제국으로. 저희 쉬는 시간 없이 그냥 5분만 쉬자. 먼저 보자. 어디까지만 나올까? 비잔틴 제국 할게요. 비잔틴 제국으로 합시다. 유럽 교회 쪽은 알고 있으시고, 요
봤을 때 원래 여기 게르만족이 있었는데 게르만족이 누구 침입을 받아가지고 훈족 침입을 받아서 서쪽으로 갔다 그랬죠. 그러면 원래 조금 더 오른쪽에 있던 민족인데 얘네가 게르만족이 있던 자리를 채우러 오는 민족이 있어요. 얘를 슬라브족이라고 합니다. 슬라브족이요? 슬라브족. 요 어원이 된 슬레이브의 어원이 된 노예라는 뜻이고 그 슬라브어로 슬라브라는 단어는 그냥 언어라는 뜻이래요. 말이 통하는 애들이란 얘기야. 슬라브어를 쓰는 애들. 근데 여기 폴란드까지는 슬라브어고 독일부터는 그 게르만족이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독일 애들을 벙어리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벙어리, 그러니까 국가 이름을 미엠치라고 하는데 미엠치가 벙어리라는 뜻이야. 말이 통한다는 애들이고, 근데 이 오토 1세다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요 시기에 슬라브족들을 많이 노예로 잡아서 썼대요. 그래서 노예 새끼 하다 슬라브가 슬레이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슬라브족이 게르만족 자리를 차지하면서 여기가 동로마 제국이죠. 비잔틴 제국이고 비잔틴 제국 위쪽에 딱 자리를 잡는 거죠. 슬라브족이. 슬라브족의 그 영향은 그래서 게르만족의 동로마 제국 비잔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비잔틴 제국부터 해야 되네. 비잔틴 제국은 황제 중심 중앙집권제다.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여기는 돈이 좀 많았댔죠. 여기는 동서 무역하면서 서로마 지역보다는 여기 막 제후 봉건제 말하는데 이 봉건제가 유지가 되려면은 이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약해야 돼. 근데 여기는 황제가 동서 무역 교육 막 이런 거 하면서 행정력이 조금 그 갖출 만한 작은 규모가 돼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관료제 정비하고 군사력 기르고 해가지고 지방에서 뭐 말 안 듣고 때리 풀면 되거든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앙집권제다. 여기는 봉건제가 안 나와요. 동료로. 똑같이 영토는 별로 좀 이렇게 산 많고 막 험준하고 그래서 중앙집권화가 발달하기 힘든데 여기는 동서무역 영향으로 위치상으로 교역으로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거니까 지역이라서 그래. 이해 가진 뭔 말이지? 황제 중심 중앙집권제고 황제가 뭐까지 했냐면 종교적 권한까지 행사했어요. 그래서 황제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 뽑는 거, 공무원이 관료제거든요. 관료제 같은 거 운영하려면 또 세금 많이 걷고 해야 되잖아. 관료제가 또 정비가 되면은 또 세금도 쉽게 걷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지방관을 파견하고 중앙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세금 걷고 도로 깔고 군대 징집하고 그런 게 다 관료제다. 관료제. 근데 돈 많으니까 이런 거 운영할 수 있었다.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게. 경제는 콘스탄티노플 국제도시 여기입니다. 여기 콘스탄티노플 수도 첨가한 거죠. 콘스탄티누스. 여기가 세계 최대 도시로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자, 서유럽에서는 농민들이 어떤 계층이어서 농민들 서유럽에서는 농민들이 뭐라고 불렸니? 농노라고 불렀다. 장원의 메인 존재였는데 여기는 국가의 내 땅을 경작하면서 국가에다 그냥 돈을 납부하는 자영농입니다. 자영농. 자영농이 발달했다는 것은 중앙집권화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당나라 시기에는 뭐였니? 균전제라고 해가지고 내 땅을 수여받은 토지 자영농들이었죠. 근데 이제 장원제로 바뀌잖아. 그 안사이라는 이유로 균전제가 장원제로 무너지면서 자영농들이 몰락하는 거예요. 똑같아. 사이판이 당나라 거였어요? 사이판이 당나라 거죠. 알록산 사사명 절도사들의 난이었으니까. 조금 이따 봅시다. 다음 시간에 수업 개강하고. 전성기 왕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국, 옛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 이게 동로마 플러스 서로마 제국 영토까지 차지했다면서 로마 제국 영토 대부분 비교했을 때 이쪽 칼로스 제는 옛 서로마 제국 영토 대부분 차지고 법전 그 학문적인 거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 법 대전 편찬한 거고 그리고 종교적인 거는 성소피아 대성당이었죠. 그래서 이 그리스 정교의 최대 성당이고 최고 중심지입니다. 쇠퇴하는 거는 자영농 몰락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자영농들이 자기 땅 경작해서 국가에 세금 납부하는 존재잖아. 근데 이제 자영농들이 몰락하면은 세금을 납부할 그게 없잖아요. 조세 수입이 없으니까 국가 규모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합니다.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자영농 몰락하고 자영농들이 다른 귀족들 농노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군사력이 약화되고 십자군전이 실패하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제국 공격으로 멸망당할 겁니다. 위에 슬라브 문화권 여기 비잔틴 제국 이쪽인데 6세기경에 슬라브족이 동유럽을 정착합니다. 게르만족이 서쪽으로 가서 그래요. 그 자리를 슬라브 애들이 채우는 거고 비잔틴 문화의 영향을 받아 슬라브 문화가 형성된다. 동유럽 문화의 바탕이 됩니다. 키예프라는 지금 지역이 우크라이나 수도입니다. 지금은 키이우라고 우크라이나 말로 부르는데 키예프 공국, 키예프 지역에 만들어진 나라를 말하고 슬라브족이 키예프 지역에 공부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공동 기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민족이 같습니다. 민족이. 키이우에 살던 애들을 몽골 지배 후에 모스크바 지역에
일부가 이주해서 만든 나라가 모스크바 공국이고 모스크바 공국이 러시아가 되는 겁니다. 흑해는 여기가 흑해다. 여기 흑해를 통해 가지고 밑에 있는 비잔틴 제국이랑 교역하고 비잔틴 문화를 수용한다. 그래서 종교도 그리스 정교를 믿고 비잔틴 제국 종교였죠. 그다음에 성당은 성소피아 대성당 못 따가지고 그냥 성소피아 성당 만들고. 문자는 키릴 문자라는 문자를 씁니다. 키릴 형제가 전파했다 그래서 이것도 알파벳 조금 개량한 문자예요. 문화 비교 봅니다. 밑에 서유럽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교 영향이 크다. 그리스도교. 근데 비잔틴은 여기 그리스도교는 로마 가톨릭 얘기하는 거겠죠. 오른쪽에 비잔틴 계열에서는 그리스 정교가 바탕이 되고 플러스 여기 그리스 그 문명 여기 있었잖아요. 그리스 문명. 그리스 로마 문화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비잔틴 문화는. 서유럽에서는 건축 로마 문화예요. 그냥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거는 로마 양식이라는 뜻이야. 요 로마 양식은 여기 지중해성 기후 밑에 여름이 가물고 건조한 기후거든. 그래서 여름 빼고는 여름에는 비가 안 내리고 나머지 비가 내려서 지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 햇볕이 쨍쨍하니까 두꺼운 벽, 그다음에 작은 창문 이런 양식이거든. 여기 두꺼운 벽이니까 큰 지붕을 올릴 수 있는 거야. 돔 양식이라고 그래요. 돔 양식, 그다음에 그 아치는 입구 구조물, 반원형 입구 구조물 같은 걸 얘기해요. 여기 아치형으로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자, 로마네스크 양식, 돔, 아치 이런 거 나오고 피사 대성당, 피사의 사탑 옆에 있다. 피사 대성당 같은 거 나올 거고. 그리고 비잔틴 양식부터 갑시다. 비잔틴 양식 오른쪽에. 비잔틴 양식은 비잔틴 지역의 양식이라는 얘기죠. 여기도 똑같은 지중해성 기후예요. 여기가 로마가 있고 여기가 그 콘스탄티노플이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 봤잖아. 기후가 똑같아. 그래서 비잔틴 양식은 그냥 그대로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양식이 똑같아요. 네. 근데 뭐가 추가로 나왔냐면 자 뭔가 그 종교적인 그림 같은 걸 그리고 싶어. 그러면 여기는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단 말이야. 왜냐면 여름이 더우니까. 그러면 그림을 새길 때 벽에 새길까 창문에 새길까? 벽에 새긴다. 그래서 그 모자이크 양식이라고 해요. 이 모자이크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네모난 걸로 이렇게. 이거 막 그림 이런 거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한 생유리 생유리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한 조각 같은 거를 이렇게 조각 해가지고 전체 그림을 만드는 이걸 모자이크 양식이라고 그러고 벽에다 새기는 비잔틴 양식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모자이크. 그리고 고딕 양식은 여기는 1년 내내 날이 흐립니다. 북서에는 그 편서풍 영향을 1년 내내 받기 때문에 해가 안 떠. 해가 안 뜨기 때문에 벽은 얇아지고 창문은 커져. 그러면 창문이 커지고 창문은 커지고 벽은 얇은데 비가 1년 내내 내리니까 뾰족한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큰 지붕을 못 올리거든요. 벽이 얇아서. 창문은 크고 벽은 얇으니까 지붕은 만들어야 되는데 비가 1년 내내 내려서 지붕을 해서 높고 뾰족하게 만듭니다. 첩탑 양식이라고요. 플러스 유리창이 커졌으니까 어디다 그림을 그리는 여기 창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이걸 스테인드 글라스.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많이 보겠죠. 우리나라도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고딕 양식, 첨탑은 여기 첨탑은 아까 이슬람 모스크 할 때 첨탑은 옆에 세우는 첨탑을 얘기해. 이거다. 이거. 이슬람 첨탑이고 여기 첨탑은 요겁니다. 요거. 높은 탑, 뾰족한 탑. 첨탑 양식 플러스 스테인드 글라스. 필렌 대성당이나 노트르담 대성당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은 서유럽은 라틴어가 공용어였고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비잔틴에서는 그리스어가 공용어입니다. 서유럽에서는 스콜라 철학 이렇게 중세 말기인데 십자군 전쟁 거치면서 좀 그리스도교 많이 쇠퇴하거든. 교황이 권위가 약해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믿어라고 하면 믿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왜 그래요 모르니까 이거를 좀 논리적인 걸로 설명하려는 신앙이에요. 이성과 신앙의 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이라는데 종교에 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백과사전가 그렇습니다. 신학 대전 기록에 나오고 유럽 각지에 대학이 설립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학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비잔틴에서는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사용될 거고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여기서 비잔틴 문화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잔틴 문명 멸망하고 비잔틴 제국 멸망하고 나서 얘네들이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배경이 돼요. 유럽에서는 기사도 문학, 기사들의 영웅담, 사랑 노래 이런 거. 영국에서는 아서왕 연대기 이런 거 많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롤랑의 노래는 샤를마뉴 대제라고 하거든요. 그 프랑스어로 카를루스 대제를. 샤를마뉴의 12기사, 영웅담 이런 게 유명한데 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그 12명 중에 제일 유명한 애가 롤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롤랑의 노래 같은 영웅담들이 유행하게 됐다. 자, 비잔틴에서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 법식대에서 나온 거. 70페이지.
자, 중세 교회가 무너지는, 중세 봉건제도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 가운데 좀 제일 영향력이 큰 게 십자군 전쟁이야.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 원래 부하이 왕조라고 다른 지역 다른 민족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셀주크 투르크가 와가지고 이쪽 지역을 다시 차지해요. 1071년인가. 그래서 원래는 이 부하이 왕조는 유럽 애들이 성주 순례를 왔을 때 그냥 얘네들한테 돈 주고 먹여주고 뭐 물건 팔고 그래가지고 이 상업적 이득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셀주크 투르크는 그런 전후 관계를 다 모르고 왜 이민족이 들어와가지고 성주 순례하다가 오네 막 다 죽이고 뺏고 약탈하고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요 과정에서 셀주크 투르크랑 비잔틴 제국이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계속 비잔틴 제국이 쳐발려요. 계속 깨지니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로마 교황한테. 명분이 뭐였냐면 성지순례 가는데 박해받는다. 우리 일생에 한 번밖에 안 가는 성지순례인데 요즘 박해받아가지고 얘들이 다 죽고 있네. 그리고 예루살렘 다시 차지해야 되지 않겠나, 되찾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교황한테 요청하니까. 왜냐면 이게 어느 직후냐면 카누사의 굴욕 직후야. 교황권이 체제의 절정에 될 시기니까 여기 좀 사람 좀 모아가지고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이제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십자군 원정을 떠납니다. 바다로도 떠나고 육지로도 떠나고 이렇게. 자, 전개에서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게 발단입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알아주시고. 그래서 동로마 황제가 서로마 교황한테 지원을 요청해요. 옛날에는 막 상호 파문하고 막 상상 숭배 금지하고 했는데 입장이 완전 바뀌었죠. 이렇게 서로마 교황이 어떠나니 커지던 시기라서. 그래서 로마 교황이 성지 회복을 호소합니다. 제후들을 불러 모으는 거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후들이 다 병력 긁어 모아가지고 십자군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영국 왕도 참가하고 프랑스 뭐 황제도 참가하고 뭐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종교적 대의, 그래서 1차는 성공이에요. 1차 빼고 다 실패합니다. 처음에는 종교적 대의가 컸다고 그러는데 점차 상업적 이익에 치우치면서 변질되고 그래서 성지회복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결과는 교황이 보냈잖아요. 교황이 주도해서 가자 하면 성공할 것이다, 되찾을 수 있다라고 보냈는데 다 실패하니까 교황권위가 떨어질 거고. 그리고 이 병사를 보낸 게 여기는 지방 분권이었잖아. 왕이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 제후들이 독자적으로 군사 끌고 참가했단 말이야. 근데 독자적으로 군사 끌고 참가했다가 얘네들이 다 죽으니까 군사를 다 소모되고, 그러니까 제후 권한은 내려가요. 그리고 제후가 기사잖아. 얘네가 군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제후가 된 거니까 제후 기사는 다 몰락하고. 그리고 항상 전쟁은 뭘 같이 동반한다? 상업의 발달을 동반하거든요. 계속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서 다 유럽에서 끌어모아가지고 여기로 보통 보냅니다. 이탈리아 가고 베네치아 막 이런 데서 배 타고 올라가거든. 그러면 이쪽 도시들이 상업으로 번성하는 지역이 나타나요. 그래서 장원이 쇠퇴하고 도시가 발달하는 게 중세 봉건제가 무너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지중해 무역이 확대되면서 도시가 발전한다. 이게 나온 게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배경이에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도시가 처음 발달했던 것도 여기에서 배 타고 여기로 가도 좋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이니까. 여기서 상업이 많이 발달하니까 이쪽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먼저 발달합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비잔틴 이슬람 문화가 서유럽에 전파되면서 아까 스콜라 철학 같은 거 발달을 했죠. 그러니까 종교를 신앙을 그냥 믿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신앙이 발달한 게 이슬람 문화라든가 비잔틴 문화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합리적이 된 거야. 서유럽 정도. 아래쪽 장원 해체. 자, 장원이 해체되는 원인은, 장원은 이제 영주가 날린 직영지였잖아. 자급자족 농촌 공동체. 근데 화폐가 사용되면서 상업이 발달하니까 화폐가 많이 사용되면서 옛날에는 노동력을 바치는 걸로 세금을 납부했거든요. 영주 직영지를 경작했잖아. 근데 그거 그냥 나 돈 내고 치울게요. 돈 띵 내고 끝내고. 그러면 예속 정도가 좀 약해지겠지. 노예적인 요소가 좀 약해질 거 아니야. 돈으로 치우고 그냥 이번 주 세금은 돈으로 납부하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흑사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어요. 1350년경입니다. 흑사병이 사람이 많이 죽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불러 모아가지고 노동적 쓰면 되는데 이제 노동력이 되게 귀해지는 거지. 그래서 사정사정 해야 되는 거야, 영주가. 와서 좀 일 좀 해주세요 말하니까 농노들이 좀 건방져진 거지. 근데 그런 시대적 흐름을 잘 못 타고 이제 일부 영주들은 예전처럼 계속 어디서 어디다 대고 반항이 하면서 박해하고 막 탄압하고 이러니까 농민 봉기가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몇 차례 농민 봉기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농민들의 권한이 되게 많이 향상돼요. 농노가 농민으로 완전 전환된 거죠. 자연농들로 많이 바뀌고. 그래서 요거는 장원이 해체되면서, 그리고 장원이 해체된 자리를 누가 채웠냐면 도시가 대체합니다. 도시가 지중해 북유럽에서
상공업자들인데 상인 플러스 수공업자. 얘네들은 그 장원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는 존재예요. 왕한테 세금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상공업자 세력이 성장하면서 이 얘네들이 약간 노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 그거를 길드라고 합니다. 도시가 발달하고 자치권을 획득한 길드들이 만들어지고 도시들끼리도 도시 동맹을 맺어. 그 제일 유명한 도시 동맹 이름이 북유럽 도시들의 한자 동맹입니다. 한자 동맹.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내리는 게 상인 수공업자, 상공업자. 도시는 자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가들, 도시에 돈 많은 사람들, 상공업자들이 발달하면서 얘네는 돈 많으니까 왕한테 세금 주고 왕은 도시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 교환권 세태. 요 십자군 전쟁 실패하면서 교환권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데 성직자 과세 문제 때문에 프랑스 국왕과 로마 교황이 싸우고 프랑스 군대가 로마 교황을 납치하고 교황이 충격받아서 조금 이따 돌아가시고 친프랑스 성향의 신임 교황인 아비뇽이란 프랑스 인근 도시에서 선출됩니다. 프랑스 인근 아비뇽으로 교황청이 잠깐 이전해서 계속 한 7, 80년 정도 계속 교황청이 아비뇽에서 운용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프랑스 공화의 통제를 받던 시기입니다. 황제권이 교황권을 넘어서는 시기. 중앙 집권 국가가 성장하는 기간이기도 한데 100년 전쟁으로 영국 프랑스가 지지고 볶고 100년 동안 싸워요. 그 과정에서 프랑스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전쟁 막 이런 거 하면서 왕 중심으로 결집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왕권이 강화되는 거고, 그다음에 영국은 이제 왕이 적기 때문에 왕위권이 강화되진 않는데 이 전쟁 이후에 귀족들이 서로 내전을 일으켜요. 장미 전쟁이라고 하는데 랭카스터 가문, 요크 가문, 흰 장미와 푸른 장미가 깃발 문양입니다. 그래서 장미끼리 싸웠다 그래서 장미 전쟁이라고 하고 영국 귀족 내전으로 귀족들이 알아서 다 죽어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또 강화되는 거지. 그러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게 됐고, 그래서 절대 왕정의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아래쪽 중세 근세로의 변화, 주요 변화. 중세는 교황이 지배하는 시대였고 근세는 교황 황제. 그다음에 장원이 도시로 바뀌고 제후가 영주고 제후가 귀사죠. 걔네가 상공업자 시민들, 자본가 세력으로 대체되고, 농노들은 원래 영주한테 장원에 매여 있어서 영주한테 세금 바치다가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연경으로 가는. 다음 페이지. 르네상스 72페이지. 자, 14세기 지중해 무역이 발달하고 이탈리아 도시들이 성장하는데, 이탈리아 도시들이 성장하는 이유는 아까 십자군 전쟁 때문이에요. 도시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르네상스 배경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고대 로마 문화유산, 고정문화 이런 게 활발하게 연구되는데, 플러스 동로마제국 멸망이에요. 이거는 연도를 알아두는 겁니다. 476년 1450년. 이거 내처육 기억나니? 동로마에서 서로마를 내처를 서로마가 멸망하고, 얘는 1000년 더 지속됐잖아. 십살이 뒤지지 않는다. 기억나죠? 십살이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동로마제국 멸망 후에 동로마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오거든. 이탈리아로 와서 이제 원래 있던 그리스 문명 이런 거를 전달해 주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인문주의라고 번역해요. 인문주의. 예전에는 신본주의고 신이 중심이 근본인 사회고, 여기는 사람이 근본인 사회로 바뀌는 겁니다. 인문주의. 처음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로 시작됐다가 알프스 이북으로 확대된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키워드가 인문주의입니다. 인간 개성 능력 이런 걸 중시하고, 이제 신보다는 인간 중심. 고대 그리스에서 신들 다 인간 모습으로 그러잖아. 그래서 인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 그리잖아. 사람 추상하는 사람 추상. 중세였으면 신의 뭐 모습 이런 거, 예수님 형상, 조각상 이런 거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람 추상을 그리는 거고. 데카메론이라는 그 보카치오가 쓴 책인데, 데카메론에는 10일이라는 뜻이에요. 10일 동안 10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명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세속적인 얘기예요. 뭐 누가 바람을 폈니, 누가 뭐 옆 마을에서 저런 가정사가 있니 막 이러면서 되게 일상적이고 신변잡기적인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좀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종교, 경전, 신성한 얘기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인문주의. 서정시는 인간 감정을 노래하는 거니까 페트라르카 서정시 같은 것도 인문주의고, 성 베드로 대성당은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종교 권위가 무너지고 있잖아. 그래서 교황이 돈을 엄청 자기 돈 끌어 모아가지고 큰 성당을 짓는 겁니다. 자기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권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 성 베드로 대성당 짓는 게 뭐의 계기가 된 거야? 역설적으로. 이거 한다고 뭘 팔았어요? 성 베드로 대성당 짓는다고. 면죄부를 팔았어.
면죄부를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판은 부패해도 되냐라고 하면서 루터라는 사람이 95개정 반박문을 쓰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면벌부로 똑같은 거예요. 면벌부 옛날에는 면죄부라 했고 오늘날은 면벌부로 이렇게 하긴 한다. 똑같은 개념으로 알아들으면 돼요. 그냥 번역 차이인데 벌을 면해주냐 죄를 면해주냐. 죄를 면해주는 거 면벌부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죄를 면해주는 건 아니라고 벌만 면해준다고 해서 면발부로 바꾸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면벌부로 부르는데 요새 면죄부랑 같은 말이거든요. 자, 알프스 이국 르네상스로 가서 여기서는 이제 로마 교황 뭐 이게 교황청 여기잖아요. 종교 개혁, 뭐 사회 개혁 이런 건 대놓고 못하고 위쪽으로 올라가서는 여기 여기서는 조금 사회 개혁, 현실 개혁, 좀 중세 여기 도시 상공업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기는 제후 농민 아직 그런 세력들이 많은 세력이고 여기는 이제 돈 많이 번 북유럽 한자 동맹 같은 도시 세력, 상공업자 세력이 많으니까 여기는 현실 개혁, 종교적 구태의원이나 종교적 그런 거 좀 바꾸자 이런 식으로 사회 개혁적 성격으로 르네상스가 전개됩니다. 현실이나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사회 개혁적 성격을 가진다는 게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 기호입니다. 알프스 이북은 여기 남부랑 북부를 가르는 기준이 여기 알프스라서 남부랑 북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남부 그 르네상스를 이탈리아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거고 북부 르네상스, 유럽 북부 르네상스를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는 인문주의, 여기는 현실개혁적. 자, 우신 예찬은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는 거예요. 신을 비판하는 거죠. 에라스미스라는 사람이 거고. 돈키호테는 그 이제 기사객을 몰락했기 때문에 기사도 막 정치인 막 이런 거 생각하는 몰락 기사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그린 책입니다. 돈키호테. 그래서 뭐 그 창 들고 풍차를 향해 거인을 무찌르는 풍차를 향해 도치라는 그런 거 나오잖아. 돈키호테라는 글이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이상 사회를 그린 책인데 유토피아 뜻이 없는 공간이랬죠. 유가 부정적도고 토피아가 토포스라고 공간이라는 뜻이라서 없는 세계라는 뜻이야. 현실 세계 비판하는 거지. 현실 세계는 이상적이지 않다는 얘기고 현실 개혁적이고요. 자연과학이 발달하는 시기고 화양 나침반 그리고 송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원나라가 전해주는 그거 화양 나침반 같은 게 만들어질 거고 구텐베르크 활판인 세술 이런 거 동쪽에서 온 거예요. 동쪽에서 온 거를 개량해가지고 활판인 세술 같은 거 만든 거고 코페르니쿠스가 갈릴레이가 지동설 같은 거 얘기하던 시기로 합니다. 아래쪽 종교개혁 3개가 있는데 독일, 스위스, 영국 지역에서 다 있거든요. 남쪽은 여기 로마 교황청이 있잖아. 종교개혁이 없어요. 면적이 없고 그냥 부교라고 합니다. 원래 있던 로마 카톨릭 계속 이어지는 거고 여기 동쪽에서는 비잔틴 제국 동방정교회 아직도 러시아, 그리스 이런 데서 동방정교회 믿고 있어. 근데 이제 북쪽에서는 사회개혁적 성향이나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는 그런 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아까 성 베드로 대성당 준다 그랬지 교황이. 그래서 그거 막 파는 거 면죄부라는 걸 팔았는데 너 이거 사면은 죄를 면해줄게. 그럼 너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지옥에 갈 놈이라고.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냐고 막 비판하는 거죠. 95개에 달하는 반박문을 썼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자, 배경은 교황의 면벌부 판매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거를 내고 이번에 이제 사회개혁적인 건 얘기를 안 해요. 그대로 얘기 안 하고 교회 타락만 비판하기 때문에 원래 기득권층, 농민, 제후 이런 사람들만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인정돼요. 다른 그 상공업자들 지지를 받았던 그 칼벤파 개신교보다. 여기 루터파 개신교가 인정되는 회의 이름도 알고 있어야 된다.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라고 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 아우크스부르크는 도시 이름인데 여기도 그냥 그 로마 가톨릭이 형이고 이제 개신교가 아우거죠. 그래서 아우가 커플러스 이렇게 아우 커플러스고 밑에 스위스에서는 칼덴이라는 사람이 예정설이라고 얘기하고 면벌부 비판하는 거예요. 이것도 너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이미 예정돼 있어. 너가 면죄부를 산다 그래서 지옥 갈 놈이 천국 가지 않고 면죄부를 안 산다 그래서 천국 갈 놈이 지옥 안 간다. 살 필요 없다. 구원 이미 예정돼 있다는 예정설이고요. 그리고 근면 절약을 강조합니다. 여기는 원래 노동은 죄악이었거든. 노동은 죄악이고 노동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도 벌 받는데 어떻게 부를 축적해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야. 근데 노동은 이제 신성한 거라고 개념을 좀 바꿔요.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는 거는 정당한 부의 축적이다. 그래서 상공업자들이 지지하겠지. 그래서 상공업자들이 지지하면서 넓게 확대됩니다. 8명파 개신교가 주류 개신교예요. 영국에서는 헨리 8세라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는 교황이 우두머리지만 영국 안에서는 영국 국왕이
전체 교회의 우두머리다. 이런 이 포고령을 발표하는데 그 포고령 이름이 수장령이다. 수장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영국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다. 수장령. 그래서 영국 국왕을 교황이 아니라 영국 국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영국 내 종교를 개신교를 영국 국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칼뱅파 개신교, 루터파 개신교, 영국 국교회 합쳐가지고 그냥 다 개신교라고 불러요. 새로운 종교이기 때문에 신교라고 부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구교고 옛날 교회라서. 그리고 요 신교가 다 인정받게 되는 계기는 루터파나가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였죠. 신교가 다 인정받게 되는 계기는 독일에서 신교와 국교 간의 내전이 일어나요. 여기 독일이지. 신교파, 국교파 나눠서 지구 먹고 30년 동안 싸워서 30년 전쟁이 일어나고 30년 전쟁의 결과 이제 신교도를 다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로 번역합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게 가톨릭이거든요. 공부해보니까 하느님 있는 종교라 그래서 천주교라고 번역을 하는데 천주교와 개신교가 싸워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베스트팔렌도 독일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칼뱅파까지 종교에서 합대돼요. 괜찮지? 자, 어디로 가냐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일본사를 짧게 봅니다. 일본사를. 중국사는 볼 시간이 없고 30분만에 못 보니까 저 앞으로 넘어가서 네,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12시까지. 나 1시부터 수업이라 가지고. 어디 수업이에요? 고1부터 밤 10시까지 해야 돼요. 진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세요. 피곤하고 힘듭니다. 어쩌겠니? 맹현재 씨 보충하자 그래서 맹현재 못 알아보시. 52페이지로 왔다. 50페이지. 일본 고대 국가요. 52요? 52요. 52요? 52요. 52요? 아 여기 52. 52 없니? 왜? 아니, 그거예요? 이거 52. 뒤에 1분 얘기하는 거. 여기도 시험 범위니까 같이 한번 보고. 자, 일본은 여기 수당식이에요. 수당식이 일본 얘기하는 거야. 고대 일본. 네. 일본 선사 시대는 짧게 나오는데 조몬 시대라고 신석기 시대가 있어요. 안 나오고요. 조몬 시대는 안 나오고 야요이 시대라고부터 나와요. 야요이 시대. 여기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야요이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는 신석기 시대고. 근데 외울 때는 왜 굳이 조몬 시대를 외워놨냐면 원래는 이렇게 외웠거든. 나는 신선한 아침, 신석기니까 신선한 아침조. 그다음에 청정한 밤이야. 청정한 밤, 신선한 아침. 요거 청동기 철기 썼고 요때 변동사 썼다는 것만 짧게 나와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여기 시대 때. 청동기 도입과 변동사 도입 사용. 청동기 사용과 변동사 도입. 자, 역사 시대는 문자 사용 이후겠죠. 문자 사용 이후. 야마토 왕국 시기부터를 문자 사용 시기로 보는데 이제 일본 역사는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야마, 나라, 에이안 시대. 헤이안 시대가 귀칼 배경. 아닐 텐데. 그거 맞아요. 그 헤이안 때가 그 귀칼 시작이 나요. 그 헤이안 시대는 요 헤이안 시대가 아니라 진짜? 근대 일본식이죠. 이거는 고대 헤이안 시대고. 근데 거기 나와요? 헤이안이 그 헤이안 시대가 아니고 그게 다이쇼 로망 시기로 알고 있는데 나는 기카의 시기로. 근데 막 기차 다니고 하잖아. 뭐 기차가 어떻게 다녀 헤이안 시대가? 아니 그 무장이 태어났을 때가. 아 그래? 저 하이신 전에 얘기하는 거지. 네. 자세히는 안 봐가지고 기차를 보다 말하는 거라서. 엄청 고대 흡혈기 개 얘기하는 거다. 그때 태어날 수도 있겠죠. 오래다. 야마토 시대라고 보이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야마토는 처음으로 외국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막 국가 기틀을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틀 잡는 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야마토 나온다 이렇게 외우는데 야마토 나온다. 나라 시기는 이제 나라 꼴이 좀 갖추어진 거야. 그래서 외국 문화를 받아들여서 국가 기틀이 잡히고 이제 그 외국 문화가 융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야마토 시기는 국가 기틀이 확립되고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고 왕권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왕권이 제일 강한 시기. 국가 통제를 강하고 중앙 기권하는 시기, 나라 시기. 그리고 헤이안 시대는 이제 지방 세력이 성장하고 이제 뭐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독자적인 문화가 성장하고 왕권이 약화되는 시기야. 국가 권력이 해이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헤이안 시기, 해이해지는 시기. 괜찮죠? 네. 수도부터 봅니다. 야마토 나라 헤이안인데 수도는 아스카쿄라고 해요. 아스카도 도시 이름입니다. 아스카쿄 표자는 도쿄할 때 그 교자 경자입니다. 경을 서울 경자를 표라고 일본어로 읽거든. 아스카 경인 시기. 그래서 밑에 보면 야마토 시기 문화를 뭐라고 하냐면 아스카 문화라고 해요.
보이죠? 아스카 제일 밑에 아스카 문화는 보이지? 네. 근데 나라 시기는 수도가 헤이조쿄라는 지역입니다. 헤이조쿄가 수도였고 헤이조쿄. 야마토 시기는 아스카. 여기는 헤이안 시대이기 때문에 헤이안표예요. 지리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다. 다 나라 현 안에 있어요. 지금의 나라 현인데 이때는 이제 그냥 서로 이제 지역 범위 자체가 현 범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도로 보는 거야. 아스카, 헤이조쿄, 헤이안표. 여기는 헤이안 문화라고 하고 이거는 나라 문화라고 합니다. 특징은 문화를 수용하고 그 히트를 잡는 시기고 나라 시기는 문화가 형성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시기고 헤이안 시기는 독자적 문화 혼란기인 시기입니다. 야마토 시대는 외국 문화를 활발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제 중국에다가 먼저 보내요. 수나라 잠깐 있던 시기는 수나라 30만을 멸망하거든. 수나라 있을 때 보냈던 수사 금방 멸망하니까 그다음에 당나라에 보내는 사절이 있습니다. 나라 시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 말고 어디도 보내냐면 신라에까지 사절을 보내요. 그래서 신라사 플러스 견당사 두 개 보냅니다. 헤이안 시대는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쇠퇴하는 시기야. 당나라 좀 혼란기 막 그렇게 혼란하고 막 그런데 굳이 우리가 저런 문화를 공부해야 되나 배워야 되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때는 외척들이 개입하고 왕권이 약화되고 지방 호족들이 성장하는 외국 문화보다는 일본 독자 세력이 지방에서 성장하는 시기, 왕권이 약화되는 시기입니다. 신라에는 왜 안 보내요? 신라? 그 신라 그 나라에서 보냈다가 해안에서 왜 안 보내요? 헤이안에서 신라는 사이가 안 좋아요 이 시대. 좀 웃긴데 알 필요 없어요. 한국사 내용인데 이때 발해가 여기 성장하거든. 당나라는 여기 있고 당나라랑 원래 이제 신라가 여기 있고 당나라랑 둘이 친하단 말이야. 그래서 둘이 이제 발해에 싸운다고. 원래 발해랑 신라랑 당나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당나라가 발해랑 싸우니까 당나라가 신라랑 사이가 갑자기 좋아지거든요. 원래 안 좋았는데. 그래서 신라가 발해를 등을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해가 누구랑 결합하냐면 이게 일본이랑 결합해. 일본이 그래서 신라에 치더라고. 그래서 안 나옵니다. 신라의 사이가 안 좋아져요. 이거는 내년에 배우면 돼요. 내년에 그 중국 내용. 여기는 따로 사절이었고 그냥 독자 세력 성장이라고 알면 되고. 유교는 정치적 통일이고 관료제 정비예요. 관료제 정비. 공무원 집단 정비라 그랬지. 그래서 관직 체계라든가 뭐 관복 뭐 이런 거 막 정비하던가 유교를 통해서 정비합니다. 여기는 정치적 중앙집권. 사상적 중앙집권은 원래 불교는 그런 사상은 아니긴 한데 한국이랑 일본에서는 불교가 중앙집권 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였어. 원래는 막 다른 토템들 자기들끼리 다 믿고 있단 말이야. 독자적인 제사 지낼 게 옛날에 다 제정이 있으니까 독자적인 신을 가문마다 따로 지냈는데 이 불교가 도입되면서 그냥 왕실 중심으로 사상이 통합돼요. 왕즉불 사상이란데. 그래서 사상적 통일을 위해서 불교를 도입해요. 그래서 그 야마토랑 나라 시기는 불교, 유교 도입이 나오고 헤이안 시대는 안 나온다. 여기서 유교, 불교는 중앙집권하에 의미이기 때문에. 괜찮지? 유교의 야마토 시대의 유교는 처음에 유교 들여오는 게 나와. 그래서 다이카 개신이라고 율령제 반포가 나옵니다. 다이카 개신. 율령은 법률 체계입니다. 정치 체제 정비예요. 법률과 명령을 뜻하고 뭐 관직 체계, 뭐 관등은 몇 관등이고 뭐 관복은 몇 관등은 무슨 옷을 입고 막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이런 걸 율령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일본이라는 국호, 그다음에 천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이때입니다. 중국식 칭호지. 한자 사용하고 이제 천황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중국화 정책의 일환이야. 한화 정책이라고 해요. 한화 정책. 우리나라 그 신라도 국호가 원래 사로국이었는데 신라로 바뀌는 게 왕과 강화책 일환이거든.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야마토 시기에는 쇼토쿠 태자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때 왕의 삼촌인가 그래. 태자라는 게 그 아틀레미 얘기하는 왕 아틀레미가 태자가 아니고 왕이 계승권자가 태자야. 그래서 왕은 좀 호소압이었고 삼촌이 그때 실권을 잡고 있던 시기라서 쇼토쿠 태자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왕은 호소압이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얘가 불교를 장려해. 쇼토쿠 태자의 불교 장려. 그래서 나라 시기가 이제 유교 불교 전성기인데 이제 다이카 대신 뭐 일본 천황 뭐 이런 명칭 쓰다가 이제 독자적인 책 같은 것도 써요. 역사서 일본석이라든가 일본석이 고사기라는 역사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만엽지라는 고전 시가지도 나옵니다. 불교는 나라 시기에 엄청 큰 절이 지어지는데 동대사라고 한자로 읽고요. 이걸 도다이사라고 일본어로 읽어요. 도다이사 같은 큰 절이 지어지는 시기. 해안 시기는 안 나옵니다. 중앙집권화
이런 내용이 나오고 문화는 야마토 시기는 아스카 학교니까 아스카 문화, 나라 시기는 그냥 나라 문화라 그래. 따로 뭐 나오지 않고 헤이안 시기에는 국풍 문화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유교 불교 이런 거 수나라 당나라 문화 같은 거를 강조 안 하죠. 대신에 일본 고유 사상 이런 게 이제 적용되는 시기, 지방 세력 성장하는 시기. 그래서 지방에는 누가 성장하냐면 무사기도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막부라고 나오거든요. 막부는 장군들이 지배하는 시대야. 고 무사기고 사무라이가 대국이 성장하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헤이안 시기. 플러스 일본 독자적인 문자잖아. 가나 문자가 등장하는 것도 이때 시기. 그래서 무슨 문화냐면 국풍 문화라고 돼. 뒤로 넘어가서 이거 동아시아 문화권 안 나온다고 했나? 나오는 건 짧게 보고 가자. 54페이지. 우리나라 빼고 나오는 우리나라는 뭐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 고조선 삼국, 남북국 있고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있고 남북은 신라와 남쪽에서는 통일신라, 북쪽에서는 발해에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동아시아 문화권 봅니다. 자, 일본, 베트남, 한반도 뭐 당나라 중심의 문화가 수당인데 수나는 금방 명했잖아요. 그래서 당나라 국제도시고 널리 하고 하니까 당나라가 교류가 많았던 시기라서 당나라 문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전부. 자, 한반도에서는 이두,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가나, 베트남에서는 쯔놈 문자라고 한자 기반 고유 문자가 발달해요. 우리나라 이두는 그냥 문자 책입니다. 한자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어 어순에 맞게 재배을 하는 문자 책. 한자 영향 받은 거고. 율령은 당나라 그 정치 제도가 삼성육부제였잖아. 그거 본받아서 똑같이 해요. 그래서 발해랑 일본이 삼성육부제로 운영됩니다. 일본도 삼성육부제야. 발해도 삼성육부제야. 그리고 발해 상경성이나 이 헤이조교죠. 일본 헤이조교 모델이 당나라 장안을 본다고 해요. 요거 혹시나 주작대로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거든. 당나라 장안 주작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당나라 장안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왕석이 있어요. 캐슬. 있어요. 어? 알아요. 캐슬 여기 있고 주변이 다 민가인데 그 사신도 보면은 사방의 방이 도교에 보면 사방의 방위신이 나오죠. 여기 동청령, 서백호, 남주작, 북형인데 그래서 남쪽으로 난 큰 길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남쪽으로 난 길이기 때문에 주작대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발해의 상경이랑 일본 헤이조교가 이렇게 생겼어. 장안도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당나라 장안을 본다는 거구나, 영향을 받은 거구나라고 봅니다. 이것도 당나라 영향이겠지. 그래서 장안성, 발해 상경성의 일본 헤이조교가 장안성 모바했다고 나오고, 유교는 삼국 일본의 정치 이념 사회 규범 관료제 정치 체제 정비에 영향을 끼친 거고, 동아시아 각국이 문묘라고 그 묘는 사당 묘자입니다. 무덤 묘자가 아니라. 그래서 공자님 사당을 뜻해요. 문묘. 그러니까 문에 있어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공자님이고, 우리나라에 무묘도 있거든. 무묘. 장군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장군의 사당이 관우묘예요. 관우묘. 관우가 이제 무신으로 모신 거고, 여기는 문신인 거지. 문묘라고 공자님 사당이 건립되기도 합니다. 이게 베트남에서는 학교의 의미예요. 문묘가 사당이자 동시에 그 베트남 최고 대학이야. 태학처럼 한나라 때 태학 같은 개념을 같이 얘기했어요. 문묘. 네, 불교에서는 석굴사원이 건축된다. 우리나라는 석굴암이 나와요. 아잔타 엘로라 석굴 이런 거 나잖아. 인도에서는 아잔타 엘로라 석굴, 북조에서는 그 민강 흥건 석굴 물고, 우리는 석굴암 이런 식으로 석굴사원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밑에 보면은 발해 중앙정기구, 일본 중앙정기구 돼 있죠. 삼성육부제예요. 삼성육부제.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 오른쪽 보면은 공묘 대성전, 중국의 공자묘고, 오른쪽은 한국, 우리나라 문묘 대성전이 있는 거고. 다음 페이지 저기 가서, 여기는 한 번도 수업을 안 했는데, 저 뒤에 일본 문화로 갑니다. 제일 뒤에 시험 범위예요. 다 시험 보기죠. 헐. 원래 그 지금 송원, 명, 청 파트가 조금 범위가 돼서 84페이지 제일 뒤에 있네. 제일 뒤에. 자, 이 헤이안 시기의 마지막에 무슨 계급이 무사계급 선언했단 말이야, 지방에서. 그래서 요 시기를 일본 중세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하냐면 막부 시기라 해요. 막부를 이게 일본어로 바쿠후라고 있거든요. 바쿠후 시기라는 단어도 나올 수도 있고, 보통 막부로 번역을 합니다. 이 막자는 천막 막자야. 뭘 뜻하냐면 그 장군들이 전쟁하러 나와서 천막을 세우고 야전사령부가 서잖아요. 천막 딱 세우고 여기서 막 그 뭐 지도 딱 붙여놓고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거. 그게 막부야.
근데 그 장군들이 집권한 시기라서 장군들이 그 정치 권력 체제를 그냥 막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막부인데 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그다음에 에도 막부 세 개 있습니다. 여기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부니까 부먹 찍먹 하는데 서로 그냥 부어서 먹어야지 찍어서 먹어야지 하는데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막 부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물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라서 이렇게. 그래서 막 묻지 말고 가만히 물에도 이렇게 가만히 물에도 막부입니다. 막부랑 막부 무로마치 막부. 가마쿠라 막부는 이 무로마치 막부는 아시카가 닥터우지라는데 얘는 안 나오고 아시카가 닥터우지. 가마쿠라 막부랑 에도 막부는 나와요. 가마쿠라 막부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쓰였습니다. 교과서 이름이 나와가지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너무 긴데. 일본의 이름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 미나상 요리해줄게 이렇게 외워요. 가만히 있어 미나상이 여러분이죠. 가만히 있어 미나상 요리해줄게 이렇게. 가마쿠라 막부. 이때 일본 봉건제가 처음 실시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 봉건제라는 게 무슨 뜻이야? 지방 분권이죠. 아까 후풍문화 할 때 그 헤이안 시대 때 지방 세력이 성장했지. 지방 세력이 성장하고 지방의 각자 그거랑 똑같아요. 서양 중세랑 똑같아요. 서양 중세도 지방에서 영주들이 자기 장원을 다 운영하는 거잖아. 이거를 번이라는 단어로 일본에서 지칭을 하고 똑같아요. 의미는 지방 장원, 그러니까 유럽의 장원이나 일본의 번이나 그냥 지방 영주가 사실 독자적인 영토 체제예요. 행정 단위로. 여튼 요 번을 다스리는 그 장군들이 나타나는 시기야. 무사 계급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여기는 내 땅 하던 시기라고. 가마쿠라 막부 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마쿠라 막부는 여기는 교토입니다. 교토가 이때 당시 중심지였거든. 교토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강한 장군인 막부인 거. 가마쿠라 막부. 근데 지방에서는 독자적으로 자치하고 있는 거죠. 영주들이. 그러던 시대. 근데 이 시기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여몽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몽연합. 몽골을 할 때 나와요. 몽골 할 때 고려 정벌하는 것까지 나오거든. 그래서 고려를 정벌한 다음에 고려 애들을 동원해가지고 일본으로 쳐들어가려고 한 적이 있어서 두 차례 가는데 두 차례 다 태풍 때문에 실패해요. 그래서 그 태풍을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면 가미가제라고 불렀습니다. 신풍이라고. 이게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가미가제 특공대의 어원이 되는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으로 일본이 개쫄았습니다. 개쫄아가지고 막 군대를 확충하고 재정 지출을 막 늘리고 하다가 재정 부담으로 쇠퇴하는 거예요. 가마쿠라 막부. 여몽연합군 일본 원정 봉건제 정도만 나온다. 두 번째 무라마치 막부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중국과 관계 회복인데 영락제 할 때 동서남북 할 때 내가 이거 했었지. 영락제 동서남북으로 가는데 영락제가 남쪽으로 가면 베트남 북부 점령. 그렇죠? 베트남 나왔잖아. 북쪽으로는 영락제 몽골 전투죠.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게 뭘 보냈니? 정화원정 보냈는데. 네? 정화원정. 배웠어요. 네. 배웠잖아. 영락제 정화원정. 정화함대. 영락제요? 영락제. 영나라 영락제. 지원하지 써야지. 서쪽으로는 정화함대 파견. 몇 페이지냐면? 저 송나라까지 기억 안 나요. 송나라까지? 한국 잘 기억 안 나요. 80페이지. 아무것도 먼저 보면 없잖아. 80페이지 보면은 영락제 해가지고 몽골 공격 베트남 중고 정화함대 파견 나오잖아. 그지. 여기 나오는 일본 책봉이 요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인데 그냥 영락제가 책봉해줬거든요. 조공 책봉 관계를 성립했어. 원래 일본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 섬이라 가지고 저 멀리 떨어져 있잖아. 중국 중심 국제 질서에 아예 소외돼 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중국과 관계를 맺는 시기입니다. 영락제가 자기 집권 정당성이 좀 약해가지고 막 정화함대 파견하고 주변에 전부 다 나 천자니까 나 모셔라 하면서 책봉하고 다닌다 그랬죠. 요때 편입이 돼요. 일본이. 그 정도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무로마치 막부 요 사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로마치 막부 몰락하면서 전국시대 혼란기가 와요. 전국시대. 이 전국시대는 춘추 전국시대 이 전국이랑 똑같습니다. 전쟁할 전자에 나라 국자야. 여러 나라들이 계속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엄청 전쟁이 많은 시기라고요. 전국시대. 자, 계기는 뭐냐면은 무로마치 막부 죽고 나서 쇼군은 그냥 장군입니다. 전쟁이랑 싸우는 장군이잖아. 그 장군을 일본어로 쇼군이라고 읽어요. 막부의 지배자를 쇼군이라고 합니다. 그 한자 그냥 장군이라는 뜻이 같은데 여기서는 최고 정치 지배자, 칼리프 같은 개념으로 단어로 나와. 괜찮니?
그래서 쇼군이 누가 다음 쇼군이 될 것인가를 두고 여러 가문들이 막 대립하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일본을 통일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이거든요. 여기 우리 알고 있는 이순신 나온 거기.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다음에 좀뭐 어떤 그거였냐면 일본을 통일하고 일단 얘가 좀 망상병 환자입니다. 내가 일본을 전체를 통일했잖아. 그래서 나는 천하인이라고 자처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는 천하인이다. 전 세계를 다스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반도랑 중국까지 다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망상병과 플러스 이 과정에서 이 전국 통일 과정에서 자기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부하들한테 나눠줄 좀 계속 영역 커지니까 토지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얘한테 세력이 커져가지고 주변에 항복한 애들이 있는데 이 군사력을 약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전국이 통일됐으니까 지금 전쟁한다고 너무 각지의 군사력이 많은 거야. 다른 세력은 좀 소비시키고 내 이제 영역을 차지한다, 다른 영토를 좀 획득한 다음에 내 신하들한테 좀 나눠줄 토지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요. 끝내는 이제 중국까지 가려고 그랬어 원래. 근데 이게 그래서 조선 침략하다가 이제 이순신한테 맡겨가지고 결국 가지는 못하지만 조선 침략하다가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고 나서 임진왜란이 바로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집권을 한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전국 시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항복했던 엄청 큰 지방 세력 중 하나예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처음 항복해 왔을 때 얘를 좀 겁내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동쪽으로 추방했습니다. 동쪽으로 추방해가지고 에도라는 지역이 엄청 그때는 미개척지고 변방이었거든요. 너 세력 크고 하니까 나 좀 교토에 두면 무서우니까 저쪽으로 좀 꺼져 있어. 저쪽에서 변경 영지나 다스려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냈는데 그 지역에서 성장해가지고 그 지역 이름이 에도야. 에도 지역을 성장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수도로 삼고 요 지역에서 이제 다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회의 전국을 재통이 돼요. 그게 에도 막부고 그 에도 지역이 지금의 도쿄다. 지금 일본 수도죠. 이해가니?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일본 수도는 교토야. 경도입니다. 서울 경자의 수도 도자야. 근데 도쿄 뜻이 뭐야? 동쪽에 있는 수도죠. 동쪽 동자에다가 서울 경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쿄가 성장한 게 그 임진왜란 이후에 에도가 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괜찮니? 에도 막부 시기부터는 에도가 교토보다 더 규모가 커져요. 그래서 아직도 도쿄가 수도죠. 그래서 에도 막부를 수립하면서 전국시대 혼란기가 끝난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전국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임진왜란의 영향 중국에서는 명이 쇠퇴하고 후금이 성장하는데 제가 그때 요거 본 거 있죠? 여진족. 그지. 여진족이 후금을 세웠고 어딨냐? 근데 그 후금이 청나라인가?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 바뀌는 거죠. 명나라 멸망하고 나서. 아 네. 저기 명나라 멸망하는 거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였냐면 80페이지에 명나라 쇠퇴하는 거 원인들 중에 세 번째 뭐가 나오니? 80페이지. 임진왜란 군대 파견이 나오죠. 원래 그 중국 한족들이 여기 있고 북방에 다 유목민족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뭉치면 되게 세기 때문에 애초에 그 한족 왕조가 통일하게 되면 얘네들 견제하는 정책을 계속 펼치듯이 이간질 정책만 하고 근데 여기에 신경을 못 쓴 거란 말이야. 왜냐면 임진왜란 때문에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조선을 지켜줘야 되니까 여기다 막 군대 파견한다고 또 얘네가 성장하는 걸 견제를 못해서 이 여진족 세력들이 후금을 세우고 후금이 청으로 발전하는 걸 가만히 내버려뒀어. 청나라가 막 쳐들어오고만 하니까 나라가 혼란해지면서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했죠. 명나라는. 이자성 명나라네 기억나죠? 이자성 명나라네. 명나라는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한 거야. 그렇지. 이렇게 이 후금 세력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명나라가 몰락하는 원인이 되는 게 임진왜란이다. 명나라가 여기에 신경 쓴다고 얘가 성장을 견제를 못했다고. 괜찮죠? 그다음에 조선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벌어져요. 자, 명나라가 성장하고 명나라가 있고 우리 도와주고 있잖아. 위쪽에서는 후금과 청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광해군이라는 왕이 이때 왕입니다. 광해군이 좀 명나라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청나라 그 후금 편을 들 것인가, 막 정치적 갈등을 겪다가 인조라는 명나라파 세력한테 쿠데타 반정으로 몰락해요. 그래서 인조 애들은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거든. 그러니까 명나라 세력이랑 좀 붙어 먹으려고 되고 광해군은 청나라랑 잘 해보자는 애였어. 근데 인조가 집권하니까 어떻게 돼? 청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걸 병자호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가르는 기준이 크게는 양란이라고 보거든. 양란. 우리나라들이 임진왜란만큼 컸던 전쟁이 봉자호란이야. 임진왜란은 일본이랑 했던 전쟁이고 봉자호란은 청나라랑 했던 전쟁입니다. 두 개 기억해라. 그래서 임진왜란의 영향이 좀 도미노처럼 부는 거지. 여기서 명나라가 쇠퇴하고 청나라가 성장해가지고 우리는 명나라 끝까지 의리를 지킬 거야 하던 세력이 조선에서 짓고 난 다음에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계기가 됐던 게 임진왜란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여기 막부가 오게 맞지. 원래는 교토에 있었는데 이제 에도식 지역이 성장하면서 여기가 나중에 도쿄가 되는 거고 에도 막부 시대가 변하게 되는 원인이 임진왜란입니다. 왜 에도 막부가 여기서 열렸냐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쫓아내서 그래요. 무서워요. 이해가십니까? 들어만나라 다음에 한번 더 할 거다. 자, 에도 막부 시기가 이제 일본 전성기인데 일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수립했죠. 아까 가마쿠라 막부는 미나모토로 요리토모, 그다음에 무로마치 막부는 안 나오지만 아시카가 다코지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에도 막부 시기는 누가? 이건 알아야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괜찮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거를 막번 체제라 그러는데 뭐랑 똑같냐면 한 고조 군국제 정해놨지. 군국제가 무슨 제도인지 기억납니까? 지방분권이랑 뭐더라? 중앙집권이랑 합친 건데 중앙만 9년제고 지방은 그대로 본건제 했던 거지. 똑같아요. 여기도 막번 체제라고 합니다. 그 번이라는 건 지방 그 단위 행정 단위가 막 번이야. 번. 그러니까 장원 같은 겁니다. 지방 영주들이 다스리는 번들이 따로 있고 여기 막은 그 막부예요. 막부. 중앙에는 막부가 다스리고 지방에는 번들을 지방 제후들, 지방 다이노라고 합니다. 지방 영주들이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쇼군은 직할지가 에도겠죠. 여기는 에도 막부식이니까 에도는 쇼군이 다스리고 다이노들은 번을 다스리는 체제. 다이노들이 영주예요. 영주를 대명이라고 하는데 대명 이거를 일본어로 읽는 게 다이노고 지방 영주들을 대요. 기사 공검계도 아까 그 중세시대는 걔네들이 다이노 혹은 지방 영주입니다. 괜찮죠? 얘네는 어디 다스린다고? 번이라는 곳을 다스린다고. 그래서 막부는 중앙 에도를 다스리고 얘네들은 지방을 다스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9년제랑 똑같죠. 여기도 봉건제예요. 봉건제. 그 봉건제 이름을 막번 체제라고 했고요. 근데 좀 특이하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기도 이제 반란으로 집권한 세력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지방 영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닌가. 원래 다 지방 세력이 강하면 당나라도 절도사에 나는 멸망 있잖아요. 안사에 난 이후 절도사들이 막 난리병을 멸망했으니까 똑같은 거 당할까봐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봉건제를 이렇게 지방을 다 통제할 만큼 중앙 권력이 강하진 않아. 그래서 봉건제를 어쩔 수 없이 실시해야 되는데 대신에 지방 영주들이 에도에 계속 교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산킨코타이 제도. 산킨코타이. 요 단어를 알아두세요. 산킨코타이 제도. 이 코타이는 교대라는 뜻이야. 이 산키는 참근이라고 왕을 보러 간다는 뜻입니다. 왕을 알현하러 에도의 주기적으로 가야 돼. 그래서 가족들은 일단 전부 에도에 있습니다. 지방에 가족들이 없어. 인질 제도죠. 너 지방에서 뭐 있다가 지방에 다스리는 거 지배권 인정해. 근데 지방에서 다스리다가 혹시나 뭐 반란이 일어나면 너 가족들 목숨 없어. 이런 거. 가족들을 전부 다 에도의 인질로 두고 그리고 가족들 인질이 있으니까 얘는 1년에 절반은 자기 영지를 다스리고 절반은 에도에 그냥 있어야 돼. 교대 근무입니다. 이해가 돼? 가족도 다 여기 있고 절반은 여기 있으니까 지방 영지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겠지. 그래서 영주는 에도에 있는데 자기 뭐 가문 뭐 동생이나 형이나 이런 애들이 직접 다스리는 실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영주 자체는 권력이 약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교대 근무 산킨코타이 돼 있죠. 다이모 가족을 에도의 인질로 잡고 다이모가 영주와 에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할 거 아니야. 영주 자체는. 그지? 얘가 지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 중앙에서 모든 지방을 다 통제할 만큼 행정력이 안 돼요. 관리를 받으러 갈 만큼. 근데 대신에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가 있는데 그 영주가 지방에 좀 신경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절반은 에도에 와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중앙 집권적 봉건제라 그래요. 근데 중앙 집권적 봉건제가 군국제 아닌가? 아니지. 군국제는 중앙만 다스리고 지방은 통제를 못했잖아. 군국제 때는. 네. 이게 그냥 막번 체제 군국제랑 똑같은 얘기인데 지방은 그냥 자치를 내버려뒀다고. 근데 산킨코타이 때는 뭐가 특징이냐면 절반은 에도에 와 있어야 된다고. 지방 영주가.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 이게 원래 지방 영주가 지방에서 왕처럼 지내야 되잖아. 근데 절반은 무조건 막부 쇼군을 모시러 쇼군을 배로
에도에 와 있어야 돼. 그 영주를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영지를 다스리는 거는 영주의 뭐 형이나 동생이나 대리인들이 대신 다스렸어요. 가신 가문이 따로 있어. 그래서 이 영주 가문을 모시는 가신 가문이 따로 쭉 내려오고 이 가신 가문이 실권을 좀 많이 행사했어요. 여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일본에서 본 거예요. 가족을 인질로. 가족을 인질로. 그러니까 영주 가족은 무조건 애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산킨이 참근이라는 뜻이고 참근은 막부를 막부가 아니고 그 쇼군을 배로 찾아온다는 얘기야. 쇼군을 아련하는 걸 참근이라고 하고 산킨입니다. 코타이가 교대한다는 뜻이야. 교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쇼군을 아련하러 온다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이제 지방의 영주긴 한데 지방 권력도 다 가지고 있는데 지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제한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중앙집권적 봉건제, 중앙집권적 지방분권이에요. 말이 좀 모순인데, 그러니까 지방분권 중에서는 그나마 좀 지방분권 분위기가 좀 약하다는 얘기죠. 시기적으로 봉건제 나오는 것 중에 중세 봉건제 다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나라 봉건제는 현현적 봉건제인데 그때는 가장 빨랐던 거고 여기는 이제 근대 봉건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봉건제 중에 제일 시기가 늦어. 그래서 좀 중앙 권력이 강한 봉건제인데 이해가니? 이해가 가는데 어렵네요. 그래서 그 주나라 봉건제, 현현적 봉건제가 키워드다. 중세 유럽 봉건제 뭐가 키워드라고? 쌍무 계약적 봉건제가 키워드다. 그다음에 일본은 산킨 코타이제라고 해요. 그게 봉건제고 산킨 코타이제는 중앙집권적 봉건제가 키워드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지. 봉건제 3번밖에 안 나온대. 와. 중앙집권적 봉건체제가 확립됐다. 여기까지. 아래쪽 경제문화사인데 조닌 문화라는 거 기억해서 조닌은 도시 상공업자를 뜻합니다. 여기도 이제 일본 임진왜란 이후란 말이에요. 에도 시대는 상업이 많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으로 갈수록 농업 경제, 그러니까 그 중세 근대를 흐르면 흐를수록 농업에서 상업으로 상공업자 자본가 세력이 점점 성장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임진왜란 이후니까 상업이 많이 발달하는 시기야. 그래서 조닌 도시 상공업자가 성장하고 조닌 문화라고 가부키나 우키요에는 파나입니다. 그림이고 가부키는 연극이죠. 그래서 연극이나 파나 같은 게 그림이 많이 이 문화 키워드로 나눠 유행하던 시기입니다. 그럼 이때 막부서 얼굴에 하얀색을 준다. 가부키 그거 분치라고 그 시기입니다. 그런 문화가 이게 서민 문화라는 얘기야. 조닌 문화는 도시 상공업자 서민이겠지 귀족 아니겠지. 서민 문화가 유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당나라까지 귀족 문화고 송원 명청이 전부 서민 문화였잖아. 그 서민 문화를 여기서는 조닌 문화라는 단어로 본다고. 에도 시기. 앞에 나오는 무르마치 가와쿠나 바꾸는 문화 따로 안 나와요. 에도 문화만 나온다. 그 다음에 대외 교리에서는 19세기에 크리스트교가 금지되고 희생 정책. 여기는 뭐냐면은 그 크리스트교가 만민평등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했죠. 여기도 막부에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또 그 조상에 대한 제사 같은 거 거부하고 그리고 일본에는 얼마나 또 잡신이 많습니까? 신토잖아 신토. 잡신들 다 거부하고 말하니까 박해 해가지고. 근데 제한적으로 교류를 한 게 있다. 조선에서는 통신사라는 사절단을 보내고 그 다음에 데지마라고 나가사키에 있는 무역항 이름이에요. 인공섬인데 일본이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여기 나가사키란 말이에요. 여기에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인공섬. 여기다가 다른 데는 다 폐쇄하고 여기 섬에는 진짜 조그마하거든요. 걸어서 1시간 거리야. 여기에만 외국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를 데지마 무역이라고 해요. 섬 이름이 데지마라서. 데지마에는 누가 들어왔냐면 그 조선 청나라 그다음에 네덜란드 상인까지만 왔습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학문 같은 거 서양 학문들을 전부 다 네덜란드 학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상인들이 전해주는 서양 학문들 그거를 난학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난학은 네덜란드 학문이라는 얘기야. 하란. 네덜란드가 다른 말로 홀란드거든요. 영어로. 홀란드. 근데 홀란드이기 때문에 화란이라고 보내요. 화란국입니다. 네덜란드가. 그래서 화란국의 학문이라서 난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난학이 발달하는 거고 한반도 지역 정세 변화는 고려 때는 거란 여진 몽골 같은 애들이랑 전쟁하고 조선시대는 성리학 통치민이 발달한 지역 시대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여기까지 12시